과학하고 앉아있네. 안녕하세요. 과학하고 앉아있네 천문학자들 편이 돌아왔습니다. 되게 어색하고 소리를 지르시는 건지 뭔지 환호를 하는 건지 제가 원래 이거 어색하게 하는 컨셉이잖아요. 네, 오늘따라 좀 지난 10년간 중에 가장 어색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진행자 모드라서. 누구만 들어요? 저만 들어죠? 최 팀장님이 부재를 그러니까요. 네, 좀 일단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은 오늘 최 팀장이 없습니다. 네. 참 오래 기다렸죠 이런 날을. 항상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면 중간에서 딴지를 걸고 저를 바보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그 오래 기다린 건 파토님만 그렇죠. 아 그런가요? 네. 아까 그 대기하실 때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하시겠다고 오늘. 그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할 때마다 틀렸다 막 이러고 안 웃긴다 이러고 그러면서 저를 많이 방해를 했는데 네. 오늘은 이제 제가 자유롭게 왜 안 오신 거예요? 모르죠. 뭐 그냥 게을러서 안 말일까요? 오늘 특별 손님 모셨는데요. 예. 경희대 우주과학과의 전명원 교수님 모시고 옛날 얘기를 하게 되겠죠. 아마. 네네. 우주 초기의 별 은하 이런 얘기들. 네. 그 얘기를 할 건데 그건 좀 이따 듣도록 하고요. 메인콘에서 듣도록 하고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그마치 본인 스스로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하셨어요. 오. 네. 오. 오늘 서울 28일인데요. 지금 녹음하는 날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 선포식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참석을 해서 이제 로드맵을 발표하시면서 본인이 직접 우주위원장직을 맡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주 관련자로서. 원래 그 대통령이 위원장 맡으려고 오랫동안 추진했거든요. 네. 근데 진짜요? 잘 안 됐어요. 오. 계속 그래서 국무총리 선으로 됐는데 한마디 하시니까 되네요. 잘 된 건가요, 그럼요? 뭐 저한테 무슨 답을 바라십니까? 이게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이렇게 그냥 뭐랄까 기대 반 우려 반. 뭐 모든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잖아요, 그죠? 네, 기대 반 우려 반. 진짜 반반이에요? 네, 기대 반 우려 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그러면서 이제 로드맵이 나온 것은 달 이런 건 그렇다 치고 네. 5년 안에 일단 달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독자 발사체 엔진을 개발을 하고 2032년엔 달에 착륙해서 자원 채굴을 시작을 하고 네.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 화성 착륙을 하겠다. 우와. 아마 무인 착륙이 아닌가 싶지만요. 네. 이런 로드맵을 오늘 제시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글쎄요, 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저는 좀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로드맵을 나오는 건 좋고 네, 되면 예. 좋죠 뭐. 어떻게 보세요? 22년 후에 우리가 화성 무인 착륙 정도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근데 원래 저게 생각이 그것이잖아요. 2, 30년쯤 다 잊어버리고 네. 어차피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해도 안 해도 상관없다. 그런 게 평소의 지론이 지금은 그런 거죠. 이제 지금은 20년 후 계획해봐야 그때까지 기억 못 하겠지만 그때쯤 되면은 그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하는 객관적으로 거죠. 생각하시기에 객관적으로 충분히 뭐 못할 이유가 없죠.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게 문제잖아요. 지금 그 부분이 조금 신경이 쓰여서 그런데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북이 쳐들어올 수도 있고 그 외에 뭐 우리나라가 무사히 잘 정상적인 궤도로 가기만 하면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향후 이제 몇 년이 중요할 것 같긴 하고 우주항공청도 내년에 이제 발족을 한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건 뭐예요? 의과학 대학원과 연계해서 우주의학을 육성한다는데요. 우주에 사람이 가려면 네, 의학 지식이 많이 필요하죠. 아하. 네, 우주의학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대학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미. 네. 그리고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도 구축하고 KPS라고 다 필요한 거죠, 그런 거죠. 얘기 나왔던 이미 거죠. 그거는 예타 통과해서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조 정도. 그렇군요. 제가 사실 솔직히 제가 왜 말해서 다 알지 이걸?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할 때는 뭔가 좀 재미있는 반응이 나올 거로 예상했는데 공무원 같이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그 내가 몰라야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아는 설명을 다 내용이다 하고 보니 계시니까. 아는 내용이다 보니 그냥 예, 한때 공무원도 하셨고 객관적인 사실이 다 나와버리네요. 네, 굉장히 객관적으로 굉장히 차분하게 얘기해 주셔서 네. 제가 가지고 있던 좀 의도가 좀 희석된 느낌은 좀 시간 있는데 전달이 됐는데 재미를 잃어버린대. 네. 여하튼 간에 이렇게 우주에 중요한 관심을 또 대통령께서 가져주신다고 하시니 네. 여러 가지로 뭐 드라이브가 걸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하게 되는데 네, 사실 우주항공청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부서 하나를 새로 만드는 게 이게 그렇죠. 없애기도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아직 안 없었잖아요. 네, 없애기도 쉽지 않은데 새로 만드는 게 쉬울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새로 만들어지려면 말 그대로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한 3번 정도는 지시를 하셔야 돼요. 아, 네, 그래야
최소 3번. 예. 그래야 되는데 그럴 의지가 있으신 것 같아서 아. 가능할 것 같네요. 잘하시는 일이군요, 결국은. 역시.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 같은데 네. 그게 좋은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뭐 두고 봐야지 또. 네. 여하튼 뉴스를 좀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프닝 겸해서 요게 이제 우리가 좀 흥미로운 상황이 일본의 그 초소형 무인 탐사기가 실패를 했잖아요. 아, 그래요? 네네. 맞아, 그것도 좀 얼마 이 전에 오모테나시라고 떴어요. 하는 네. 요게 이제 초소형 무인 탐사선인데 그 미국의 로켓 아르테미스 1호에 네. 실려서 갔는데 분리가 된 다음에 너무 빨리 회전을 네, 했대요. 회전이 빨리 걸려서. 네. 네. 그래서 태양광 충전이 잘 안 돼가지고 네. 통신이 끊겼다고 합니다. 네. 초소형이 그거 문제예요. 항상 자세 제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너무 작으니까 오히려.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원래는 보내가지고 어쨌든 착륙을 조그만 거지만 시키려고 했던 모양인데 그래서 이제 소련, 미국, 중국에 이어서 네 번째로 좀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안 될 것 같다고. 예. 그래서 작사가 나름 마음 먹고 했던 이런 프로젝트인데 실패라는 실패가 게 되었습니다. 추락한 거예요? 아니면은 아예 궤도 진입을 못한 거예요? 궤도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이 났대요. 그러면, 통신이 끊겼는데 그 외에도 충전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궤도 진입은 불가능하다는 그러면 그런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일본이 약간 요즘 안 좋은 게 지난달에 인공위성 8대를 실은 그 고체연료 로켓 입실론 6호기라는 것도 발사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6분 30초 만에 파괴가 됐어요. 요거는 일본이 주력 로켓 발사에 실패한 게 19년 만에 처음이래요. 네. 그래서 일본이 좀 계속 이제 발전을 하고 이런 걸 새로운 업적을 좀 쌓아가고 싶을 텐데 이렇게 자꾸 실패를 해가지고 좀 과학계에서 일본이 요즘 좀 정체되는 느낌이죠. 전반적으로 다 좀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뭐 여러 가지로 일본이 옛날에 비해서 그런 모습을 좀 못 보여주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기술적인 면이나 과학적인 면이나 문화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그런 느낌들을 받고 그런 일본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물어보면 자기네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정체돼서 여기를 움직이질 않는다고 이 나라는. 그래서 한때는 일본이 어쨌든 뭐 어떤 의미로든 간에 뭐 예를 들어서 일본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만화라든가 그런 거 혹은 일본 J-pop 이런 거는 우리가 되게 익숙하게 우리 세대는 사실 뭐 20대 때도 다 듣고 10대 때도 듣고 뭐 안전지대 이런 거 밴드 아세요? 안전지대? 이름은 알고 있어요. 네. 엑스제팬은 아실 테고. 그건 알죠. 안전지대가 이제 그보다 조금 위에 앞에 밴드인데 그런 나름대로 혁신과 그런 것들을 주도하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좀 전반적으로 그런 에너지를 좀 잃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게 통쾌한 게 아니고 좀 안타까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초과학 예산도 아마 규모는 아직 일본이 클 수 있겠지만 네. 우리나라는 늘어나는데 일본은 절대 늘어나질 않습니다. 줄었으면 줄었지. 그게 그런 것도 예산. 관료주의 때문인가요? 뭐 때문인가요? 정치의 문제가 결국은 다 영향을 미치지 않나. 발목을 잡는다. 네. 그러게요. 일본 정치가 뭐 여기서 우리가 그것까지 자세히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은 일본 정치판이 역시 좀 이렇게 역동적이진 않죠. 그렇죠. 네, 그런 점들도 영향을 주지 않나 싶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실패를 해가지고 일본이 좀 답답할 것 같아요. 우리 역시 지금 달에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로서는 뭐 반면교사로 삼는 거죠. 뭐 네. 이렇게 그 수밖에 없는 거죠. 다누리호가 아직까지는 안전하게 계속 잘 가고 있습니다. 네네. 순탄하게. 네. 네. 다누리호는 착륙은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죠? 자 그리고 이거는 최신 뉴스인 줄 알고 봤는데 보니까 2월달에 이미 나온 얘기더라고요. 그렇지만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테니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 저 알파 센타우리 한번 가보는 게 인류의 그 꿈 아니겠습니까? 예. 인류의 꿈인데 지금 가면은 뭐 여기 기사에는 뭐 수천 년이라고 하는데 수만 년 걸린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스루 재단이라고 있잖아요. 브레이크스루 재단에서 상당히 이런 류의 것들을 어떻게 하면 가능하게 하는가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브레이크스루 스타샷 여기가 이제 광속을 돌파할 수는 없겠지만 매우 빠른 속도로 가까운 이런 다른 별이라든가 이런 곳에 좀 도달하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재단이에요. 일종의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대고 있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미 2016년에 그러니까 스티븐 호킹 박사가 살아있을 때 그분이 제안했던 게 뭐냐 하면 조그만 아마 우리 방송에도 했을 거예요. 네. 조그만 우주선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레이저로 밀어서 쏘자. 큰 돛을 펼쳐서 예. 우주 돛을 펼쳐서 그거다가 레이저를 쏴서 레이저를 밀어 가지고 광합으로 가속을 시킨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런 얘기였는데 그게 이제
썼지만은 사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특히 뭐 당연히 저 레이저의 그 파워 문제도 있고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나온 지난 봄에 새로 나온 얘기를 제가 봤더니 논문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레이저의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 대기의 굴절들 있잖아요. 산란과 굴절들. 그러니까 지구에서 쏴야 되니까 원래 달에서 쏜다 이런 얘기도 있었대요. 그런데 지구에서 달에서 쏘면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엄청난 장비를 만들어야 되니까 지구에서 쏘면은 그 대기권 문제 때문에 이게 레이저가 제대로 안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구름, 뭐 수증기 각종. 그러면 이제 힘이 엄청 줄어들고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 문제가 큰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그거를 예전에 우리 K 박사님이 설명해 주신 거예요. 우리 물론 M 박사님 당연히 관측하시니까 아시겠지만은 여러 번 설명했죠. 예,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 적응 광학인가요? 네. 한국말로? 네. 예, 적응 광학. 저 대기의 굴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망원경의 렌즈라든가 이런 거 조절을 해가지고 보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를테면 네. 그거를 역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성을 일단 하나 띄운답니다. 위성을 하나 띄워서 위성을 가지고 위성에서 작은 약한 레이저를 쏴가지고 그 레이저를 쏠 어레이 굉장히 커요. 지역이 그 레이저 발사하는 것도 그 어레이 쪽에 이제 대기를 레이저를 가지고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정보를 밑에다 주면 그 밑에 진짜 레이저 쏘는 데서 그 정보에 맞춰가지고 이 적응광학을 활용해서 레이저를 맞춰 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레이저의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도록 소실되지 않도록 만든다는 그런 개념인데 이게 규모가 큽니다. 일단 한 번 쏠 때 100기가와트의 레이저를 쏴야 된대요. 근데 이런 부분도 사실 만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한순간에 450기가와트씩을 쓰고 있대요. 전 미국이. 예, 여기 영어로 at any one time이라고 적어놔서 뭐 정확하게 그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듀레이션이. 네네. 예, 근데 아무튼 어느 any given time에 언제든지 뭐 그 어느 한 순간에 450기가와트씩 쓰고 있으니 그것에 이제 4분의 1이나 되는 전기를 한 순간에 쏴야 되는 것이고 요거를 10분 동안 풀 파워로 쏴야 된대요. 근데 이걸 이제 100기가와트를 모아가지고 배터리 같은 데다가 응축을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뭐 며칠을 모든 하겠죠. 네. 그런 다음에 그 에너지를 10분 동안 한 번에 쫙 쏴야 되는데 게다가 레이저가 1억 개의 레이저가 발사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를 이렇게 쏠 수는 없으니까 너무 그쵸. 위험하고 네, 막 네, 그러니까 그쵸. 그 작은 레이저 1억 개를 쏴가지고 이렇게 그 도티든 뭐든 그쪽에 맞춰야 되는 거죠. 요거를 발사하는 지역만 해도 1평방킬로미터라고 발사 지역이.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레이저를 맞추는 그 지점은 넓이가 10m 이하에다 다 이제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10분 동안 이거를 발사한 다음에 레이저를 끄고 나면 광속의 20%까지 가속이 된대요. 물론 작은 로켓들이지만 당연히 우리가 타고 막 아폴로 이런 게 그렇게 되진 않겠죠. 광속의 20%까지 가속이 되면 22년이면 알파 센타우리까지 갈 수 있다. 뭐 이것저것 따져야 된대요. 뭐 태양의 중력 때문에 늦어지는 거 뭐 이런 거 다 따지면 계산하면 22년이면 알파 센타우리까지 갈 수 있으니 결국은 이거는 발사한 사람이 웬만해서는 죽기 전에 도착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지금 쏘면 우리가 죽기 전에 아마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근데 이런 건 있잖아요. 쏴도 알파 센타우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은 태양계 같이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거대한 지역을 그냥 대충 쏘고 지나가는 건데 그럼 뭘 제대로 보겠느냐. 과연 얼마나 가까이 가고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알파 여기 저기 그 세 개의 항성이 있잖아요. 대략. 근데 요 세 개의 항성도 그렇고 여기 무슨 행성도 하나 발견해가지고 우리 뭐 지구 비슷한 행성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사실 관심사는 그런 건데 뭐 가까이라도 가겠느냐 이런 걱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좋은 점은 뭐냐면 일단 이 설비를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 발사는 그렇게 힘들지가 않다는 거예요. 레이저를 쏘는 거는 일단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많이 발사를 해가지고 그냥 떼거지로 보내가지고 그 중에 일부는 가까이 가는 것들이 있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들이 들어올 거다 이런 기대를 하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거의 한 10년까지는 안 됐지만 꽤 옛날에 나온 얘기거든요. 그때 나올 때는 뭐 좋은 얘기네. 예, 뭐 근데 진짜로 하겠어?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근데
하려나 봐요. 그러니까요. 네. 적응 광학 네. 얘기도 나오고 진짜로 하려나 봐요. 네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 그러니까. 뭔가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이게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엄청나게 강한 에너지 레이저가 나가니까 이거를 맞은 그 도수는 괜찮냐. 엄청 뜨거울 텐데. 근데 이거를요 재밌는 부분이 완전히 거울같이 반사시켜야 된대요. 그래야겠죠. 반사를 시키면 열은 줄어드는데 힘은 그대로 받는데요. 빛 알갱이의 운동량을 다 써야 되기 그러니까, 때문에 네. 튕겨 나와야 돼요. 튕겨 나가면 더 그래야- 강해진대요. 네, 그래야 제일 네네. 근데 운동량이 우리 많이 생각에는 전달이 되는. 반사를 시키면 네. 우리 생각은 죄송합니다. 제 생각은 반사를 시키면 열도 반사되고 빛도 반사되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으면 레이저 오면은 날아오면은 막 레이저 광선포 같은 거 날아오면 거울로 막으면 살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뜨겁진 않지만 튕겨 나가겠네요. 엄청나게 세게.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하고 근데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를 이렇게 한꺼번에 대기권을 통과시킬 때 과연 아무 영향도 없을까? 대기권이라던가 뭐 주변의 상황, 기후라던가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정말 괜찮은 것일까라는 그런 의문은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도 연구해야죠. 어떻게 되겠죠. 뭐. 네, 시뮬레이션에서 연구해야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건 어떻게든 해결을 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제임스 웹도 어쩌면 쌌잖아요. 예? 제임스 웹도 쌌잖아요. 아 그렇죠. 겨우 그것도 수십 년에 걸쳐 샀으니까. 네, 펴서 펼쳐서 다 해가지고 네, 쏘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도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겠죠, 뭐. 네.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알파 센타우리에서 오는 인간의 탐사선의 전파를 받을 수 거기서 사는 걸리겠지만요, 네. 그렇죠? 받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프록시마 센타우리의 행성이 프록시마 B가 헤비터블 존에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네. 네. 제 개인적으로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 왜요? 생명체 거주가 있는 게 있으니까 아. 화성보다 조건이 좋아요. 아 있을 것이다. 네. 그 삼체를 보면 저기서 오잖아요. 그 나쁜 놈들이 외계인들이. 나쁜 놈들이었어요? 아 그냥 뭐 스폰데? 쳐들어오는 건 사실 꽤 있다가 나와요. 그 소설에서는. 삼체의 재미있는 점은 뭐냐면 앞부분에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상관없는 얘기 같아요. 지구랑도 상관없고 무슨 우주랑도 상관없고 이상한 역사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그 세계의 항성에 얽혀 사는 행성에 사는 사람들의 운명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굉장히 별개의 얘기같이 보이는데 굉장히 흥미로워요. 아시다시피 이제 세계의 항성은 서로 그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삼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원래. 그러다 보니까는 이 행성에 생명체가 생기고 문명이 생길 때쯤 되면은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성 하나가 너무 뜨거워지거나 아니면 갑자기 너무 추워지거나.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오거나 네, 너무 멀어지거나 근데 이걸 주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삼체 문제니까. 삼체니까. 네, 삼체니까.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 고통받아 하다가 결국은 운 좋은 어느 시점에 문명을 충분히 발전시킨 다음에 도망 나오는 거죠 거기서. 네, 이 가장 가까운 여기는 안정돼 있으니까 우리 와서 차지하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오프닝이 최 팀장이 없는데 역대급으로 점잖은 오프닝. 그러게요. 네. 역대급으로 정상적인 오프닝을 해보는. 아니 사실은 제가 뭐 이것저것 찾다가 재밌는 기사를 하나 찾긴 했었어요. 근데 이게 얘기하려다 보니까는 몇 년이나 된 거였던 거예요. 그래도 뭐 말 나온 김에 살짝 얘기를 드려보자면 달의 뒷면에 태양계 최대의 크레이터가 있어요. 이게 그 에이트켄 달의 남극의 그 사우스폴 에이트켄 그 베이신이라는 것인데 이 크레이터 지하에 거대한 금속 덩어리가 발견된 거거든요. 이 내가 할 만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2019년 뉴스라서 제가 약간 주저하게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으하하 막 이러려고 했거든요. 채 팀장 없으니까. 근데 채 팀장이 없는데 제가 이게 너무 오래 얘기라서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근데 재밌는 거긴 해요. 이거 아셨어요, 얘기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뭔가 얼핏 기억에 스쳐간 흔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잘 이걸 모르겠어요. 제가 그 기억 말 나온 김에 달의 이제 뒷면에 왜 벌써부터 웃고 계시죠? 이 진지한 얘기예요, 이건. 아니, 세 명을 이렇게 다 보면서 지금 중간에서 설득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 달의 남쪽 분지 아래에 어마어마한 질량을 가진 금속 덩어리인데 어느 정도 크냐면
하와이의 제일 큰 섬이 비가일랜드예요. 네. 그것의 5배에 달하는 금속 덩어리가 존재한다. 이 얘기가 왜 저한테 중요하냐면 아시다시피 저는 달이 인공물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아, 네, 그렇죠. 네. 교수님에게 제가 아까 경고를 드렸습니다. 네, 달이 인공물이고 금속으로 만든 우주선이라고 주장을 한때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 증거가 아니겠느냐. 그거 한 30년 전부터 하시지 않았어요? 30년 됐고 10년 전에 책으로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크게 화제는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재밌는 게 분지 자체가 2,000km나 돼요. 달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달의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태양계 안에 남아있는 크레이터 중에서는 화성에 있는 뭐 헬라스 베이신 이런 것보다 더 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도 엄청나게 큰데. 근데 이게 이제 과학자들 재미없는 생각을 주로 하는 과학자들은 충돌 당시에 소행성의 지각을 뚫고 들어가서 그렇죠. 소행성이 충돌했다라고 멘틀 일부를 얘기했겠죠. 지상으로 끌어들일 예. 정도로 강력한 충격이. 금속형 소행성. 그게 거기 묻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네. 어마어마하게 큰 게. 이게 이제 과학자들의 재미없는 얘기고 저는 이제 이것이 달 껍데기 안에 있는 우주선의 그 외피 네. 다 철과 니켈로 만들어진 네.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넘어가시죠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최 팀장이 없으니까 오히려 재미가 없네요. 최 팀장이 뭔가 막 싸워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르쳐주셔야 되는데. 네. K 박사님은 뭐 그냥 그러냐? 뭐 그래 재밌네. 이런 거 넘어가고.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게요. 제가 그 너무 많이 듣다 보니 이제 상대를 안 해주시네요. 반응이 안 나오네요, 잘. 예,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도 제가 되게 관심이 있을 만한 얘기인데 처음 봐가지고 얘기를 하려다 보니 그 2년이 된. 소행성이 떨어져 가지고 어딘가에 묻혀 있으면 그게 히툴이 많이 나오고 막 그래요. 네, 그런 데가 대부분. 이거는 소행성이 금속이라고 합니다. 철. 그러니까 철형 금속형 소행성인 거지. 네. 네. 금속 성분이 많은 소행성. 자, 이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과학자를 이렇게 방금 이 부분인데 과학자분들도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모르는데 너무 재미없는 생각만 해요. 항상 뭐 수십억 년 전인지 수백만 년 전인지 알 게 뭐예요. 그치. 꼭 보면은 수십억 년 전에 뭐가 충돌해가지고 충돌하고 그 위에 크레이트가 막 쌓여 있으니까 100만 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우리 최 팀장이 굉장히 제가 진행을 한다고 해서 되게 안심하고 갔는데 뭔가 재미도 없고 뭔가 썰렁한 느낌이 없다는 게 지금 이게 더 재밌을지도 몰라요. 그런 거예요. 네, 그 듣는 분들은. 네,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참 뒤에도 얘기를 드려야겠지만 제가 공지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 유시민 쌤이 하는 작가님이 하는 그 알레오 북스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노무현재대에서 하는 네. 거기에 제가 지난번에 출연을 했었어요. 네. 근데 왜 저를 불렀는지 살짝 궁금하긴 한데 예를 들어서 제 앞에는 김훈 작가님이 나오셨고 그 앞에는 이재명 네. 대표가 나오셨고 네. 그 전에는 뭐 그런 분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나와서 그냥 외국인이 쓴 딴책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그 답례로 유시민 작가님이 저희 공개 방송에 출연하시기로 했습니다. 와.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사건입니다, 사건. 사건이죠, 진짜. 네. 네. 12월 28일 네. 저녁 7시 반에 지금 새로 2달 전에 개관한 노무현 시민센터라고 있어요. 네. 그게 어디냐 하면은 창덕궁 비원 바로 옆입니다. 그 안국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네. 거기에서 유시민 작가님과 함께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주로 이제 저희는 거기 앉아가지고 우리가 무슨 뭐 천문학이니 뭐 생물학이니 이런 얘기를 하기는 그렇고 지난번에 방송을 하면서 제가 느꼈는데 유시민 작가님이 되게 과학 팬이에요. 네. 예. 과학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예, 좋아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인문 바탕이었다가 과학이 얼마나 자기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가 그런 얘기를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보려고요. 그러니까요. 또 저희 팟캐스트도 아시고, 예, 뭐 저희가 그간 지난 10년간 이뤄놓은 그 엄청난 업적들도 다 이해하시고, 예, 제가 하나도 설명 안 드렸어요. 예, 다 알고 계시고, 그거 아는 사람 별로 없는데. 별로 없어요. 우리가 몰래 해서. 그래서 나오셔가지고 그날 그 과학이 이제 어떤 의미신지 본인한테 인문학도로서 어떤 의미시고 또 과학에 갖고 있는 생각이라든가 또 과학이 앞으로 인류 사회나 특히 네. 뭐 사회적인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것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뭐 이런 종합적인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네.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이런 자리는 항상 사람들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게 됩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공개 방송 유시민 작가님과 함께 해서 사람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신청 링크를 만들 거고요. 네. 아마 추첨을 통해서 150분 정도 거기 이 노무현 시민센터가 되게 좋아요. 새로 만들었는데 굉장히 좋고 거기에 이제 극장이 있는데 150분 정도 딱 들어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그 얼마 전에는 그 이승환 가수께서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하게 팬들 모아놓고 거기서 조그만 공연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저희가 공개 방송을 할 예정이니 7월 28일 7시 반. 제가 과학하고 앉아있네를 한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네. 사실 저희가 뭐 위대한 과학자들 다 모셨잖아요. 뭐 네. 저희 과학 같은 소리 하네 할 때 같은 경우에는 공개 방송 할 때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인 출신으로서 석학이라고 세계적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 다 모셨는데 근데 또 그분들하고 또 느낌이 좀 다르긴 하죠. 그러니까요. 예, 좀 연말 특집으로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흔쾌히 또 출연해 주신다고 해서 아주 크게 기대가 됩니다. 네, 앞으로 또 저희가 몇 번 더 이제 공지를 또 드릴 테니까 특히 사람들 여러분은 좀 귀 기울여 주시고요. 네. 지금까지도 사람들에 가입하지 않고 이 저희 프로그램을 공짜로 뻔뻔하게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 기회가 바로 좋은 기회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군요. 네. 그럼요. 사람들 가입을. 네. 오. 장사를 이렇게 해야죠. 아, 아직도 가입을 안 하고 듣는단 말이에요. 저 같은 못 들어요, 미안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아직도 유튜브 구독을 안 한 분이 야, 있어. 그 구독 버튼 한 번 누르네. 그러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족대꾸알. 예. 네. 그래. 그 쉬운 걸 안 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들이에요. 아주. 우리 저기 실버도 아직도 못 받고. 그러니까 이게 채팅장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막 하게 되네요. 아니 어떤 저도 유튜브 많이 보는데 정말 재미없고 시시한 채널들이 막 조회수가 100만이고 200만이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들으세요, 그냥. 유튜브로 들으시고 네. 유튜브 오디오로도 들을 수 있어요. 네, 그냥. 유튜브로 오디오로 들으시면 되지. 네. 그걸 굳이 팟캐스트로만 팟캐스트 돈 안 된다고요. 까놓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유튜브로 들으시고 팟캐스트는 망한 서비스야 이거는. 수익 모델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들으시면 되지. 네. 들어온 김에 좋아요 뭐 누르시고 지금 빨리 네, 알림 가입하시고. 좋아요. 구독. 이거 방송 나가고 얼마나 늘어나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네. 저 뒷금 많아요. 이거 많이 안 늘어나면 우리 안 하려고. 그리고 안 늘어나면 나 진짜 삐질 거예요. 안 해. 축구나 봅시다. 축구나. 축구는 볼 거고. 두 분 티키타카 장난이 아니에요. 아 우리 티키타카는 이렇게 해야 되는 이렇게 거구나. 하셔야 되네. 이게 K 박사님하고 다른 게 저 최 팀장하고 다른 게 최 팀장하고는 서로 싸우잖아요. 근데 K 박사님하고 서로 업이 된다. 네. 같은 편에 같은 편. 그래서 우리가 그 사이비 종교 만들면 성공한다고. 맞아요. 예. 자, 안 만들 거예요. 안 만들 네, 안 거예요. 만듭니다. 예, 귀찮아서도 못 하고. 네. 자,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K 박사님도 뭔가 좀 얘기하실 게 있잖아요. 네, 저 오늘 그 진행자 모드로 왔기 때문에 뉴스가 아니고 저도 오프닝. 네. 오프닝을 얼마 동안 하는 거예요? 진행자답게 왜냐하면은 뉴스가 없어지니까 제목이 없어지니까 오프닝인데 이게 제가 몇 번은 아니고 한두 번 얘기를 했는데 제가 계속 그 관심을 가지고 팔로우하고 있는 주제가 있거든요. 네. 우주 가속 팽창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소개하는 책을 제가 썼기 때문에. 근데 그거 하는 건 맞아요? 하도 말이 많아서. 그 우리나라에만 말이 많지. 외국에서는 그게 별로 논의가 안 되나요? 천문학계 일부에서 네. 논의가 되는데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맞는 것 같고요. 초신성이 그 그리지수로 맞지 않다라는 그러니까요. 주장을 하시는데 그럴 수 있어요. 네. 그게 약간 틀렸을 수도 있는데 그게 틀렸다고 해서 가속 팽창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배경 복사나 뭐 다른 데 남아 있는 다른 증거들이 너무 많아서 그 BAO 같은 것도 있고 뭐 워낙 많아서 그게 없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문제는 가속 팽창 속도예요. 지금 현재 가속 팽창하는 속도. 그게 허블 상수 값이거든요. 허블 상수 값이 바로 이제 그 킬로미터 퍼 세크 퍼 메가파섹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허블 상수가 70이다. 그러면은 1메가파섹 거리에서는 초속 70km로 멀어진다. 2메가파섹 거리에서는 초속 140km로 멀어진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이제 멀리 있을수록 빠른 속도로 멀어진다. 이게 우주 팽창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우주 팽창 속도가 이건데 이걸 구하는 방법이 크게 두 종류. 하나는 거리를 직접 잽니다. 거리와 속도를 직접 재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재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우주 배경 복사를 가지고 우주 배경 복사의 파워 스펙트럼을 가지고 잽니다. 그런 방법은
그 빅뱅의 메아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봤는데 기억이 안 나요. 예, 그걸로 측정을 하는데 문제는 그 두 개가 안 맞는 거예요. 서로. 예, 안 맞는데 이게 그동안은 그게 이제 직접 거리를 재는 거는 대략 73 정도가 나오고 우주 배목사로 하면은 대략 67, 아, 68 맞다. 기억난다. 말씀하셨다. 예. 예. 그런 정도로 나오는데 이게 한 거의 9 가까이 차이 나니까 거의 10% 가까이 그러니까요. 9% 10%가 차이 나는 거예요. 그 요즘 천문학 옛날 같으면 뭐 그 정도 천문학이 뭐 100억 년에서 우주의 나이가 100억 년에서 200년 사이 이럴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은 정밀 과학이 됐잖아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9% 정도 차이면 심각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각 이게 오차가 9%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차이가 나면은 보통 둘 중 하나가 틀렸거나 둘 다 틀렸거나 그런 경우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그 거리 지수 이제 초신성으로 재고 막 그게 틀리지 않았을까? 네, 라고 대부분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어느 정도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논문이 나왔는데 초신성 1,500개가 넘는 걸 가까운 것부터 먼 것까지 그리고 가까운 거는 세페이드 변광성이라든지 다른 거리 지수하고 겹치는 것까지 해가지고 오차를 확 줄인 거예요. 아, 그 원웨이형. 네, 원웨이엔 초신성도 들어가지만 그것만 쓴 게 아니고 그 전에 다른 더 확실한 거리 지수까지 다 써가지고 그렇게 재보니까 73 비거예요 계속. 네, 그러니까 그때는 73이었고 오차가 좀 컸는데 그 값 거의 그대로 오차가 확 줄었는데도 그대로 이제 차이가 그럼 안 그게 맞는 줄어든 건가요?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는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우주 배목사로는 여전히 이 방법으로는 또 이게 맞는 거예요. 우주 배목사는 오차가 더 작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일까? 두 개 다 맞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요. 두 개 다 맞을 수도 있을까요? 근데 어떤 예전에 미묘한 상황으로. 왕년에 그런 경우는 있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중성미자, 태양 중성미자 관측을 할 때 이론값보다 3분의 1만 관측이 됐어요. 계속. 그래서 이론이 틀렸거나 관측이 잘못됐거나 둘 중 하나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 중성미자가 진동을 해가지고 종류가 바뀌면서 와서 결국은 3분의 1만 관측이 되었기 때문에 결론은 둘 다 맞았다. 둘 다 맞은 거네요. 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둘 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주 팽창 속도가 둘 다 맞는다는 것은 어떤 물리적 의미일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근데 이제 우주 배경 복사는 옛날 것 가지고 옛날 자료를 가지고 잰 거거든요, 네. 사실은. 근데 이제 그 거리를 직접 잰 거는 지금 현재의 모습을 잰 거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려 그러면은 이 우주 표준 모형이 상당히 위협을 받게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게 지금 해결을 해보려고 온 걸 다 동원, 이제 판테온 플러스라는 프로젝트였는데 그게 이제 논문이 최근에 나왔어요. 최근에 나왔는데 보니까 해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문제가 있는 게 확실하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돼버렸다. 그래서 이걸 허블 텐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와. 앞으로 더 뭔가 조사를 해봐야 된다라는 결론이고,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이 주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을 계속해서 아니 뭐 오프닝 하신다고 하길래 저같이 시시한 얘기 하실 줄 알았더니 뭐 충분히 훌륭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늘 하시던 거랑 다름없는. 이게 오프닝 뉴스로 하기에 양이 너무 적어서 그냥 순전히 오프닝으로 양으로. 네, 묻어가는 걸로 했습니다. 네. 근데 정명훈 교수님 같은 경우는 지금 옛날을 다루시잖아요. 네.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때 뭔가 좀 빡치시는 거 없나요? 뭔가 옛날 것은 틀렸을 것이다라는 그런 약간 그 정확하게 그런 식으로 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이 초신성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오차 값이 점점 줄어든 동일한 답이 나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 떠올릴 수 있는 게 옛날에 관측 우주 배경 복사나 이런 것들을 잘못 본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과학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사실 우주 배경 복사가 너무 정확도가 높게 관측이 됐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초신성 폭발로도 우리가 예상한 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맞는데 여전히 이제 그렇기 때문에 허블 텐션이죠. 저는 이제 과학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지금 뭐 우주론의 이제 어떤 위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도 현대 우주론의 위기가 계속 나와요. 네. 그런데 그 우주론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근데 이러한 잘 안 맞는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맞출 수 있을 거라고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허블 텐션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그 현대 우주론의 위기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 우주론에서 지금 제일 심각한 게 이거예요. 네. 그럼 이거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양쪽을 지지하는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네. 텐션이 높은가요?
아니요 전혀. 그렇진 않고요. 둘 다 맞다고 생각해요. 네. 아니 이거 속으로는 저쪽이 틀리지 않았을까? 속으로는 누구나 다 그렇게 살죠. 이 독립적으로 중력파 관측으로도 이 허블 상수를 규명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값이 딱 중간값 정도로 나왔어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여전히 그 간극이 좁아지지 않는 그런 네. 단계입니다. 요게 어떻게 풀리는가도 좀 지켜보면 그 네. 뭐 책에도 쓰셨다고 하지만 네, 네.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주제예요. 사실 알고 네, 그래서 보면. 계속 폴로업을 할 수밖에 없는 네네. 그런 주제입니다. 네. 그러면 K 박사님의 그 오프닝스럽지 않았던 오프닝은 이 정도로 하고 우리 M 박사님은 제가 오늘 이제 그 유튜브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또 맞아. 저번 질문이 들어온 게 편에 있죠. 질문이 하나를 누가 해주셔가지고 요거를 한번 답변을 그래도 드려야 되지 않나. 제가 저번에 성간물질 관련된 거를 했잖아요. 네네. 제 전공은 성간물질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학교 때 배웠던 걸로 충분히 답변이 가능해서 오. 네 한번 질문이 뭐였냐면요. 별이 처음에 차가운 영역에서 뭉치기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성간물질이 뭉치기 시작하면 결국 온도가 점점 상승하게 되지 않나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별 사이즈로 계속해서 뭉치고 커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되게 라고? 그럴듯한 질문인 것 같아요. 네,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보통 그래서 뭉치면 뭔가 좀 뜨거워질 것 같고 느낌이 그런데. 그렇죠. 그래서 이걸 김진석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차근차근 한번 답변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오. 그러니까 우선 이게 이제 조금 약간 중요한 뭐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밀도가 일단 높고, 그러니까 별이 만들어지려면은 결국에 두 가지가 싸우는 상태예요. 항상 그 물질이 중심으로 끌려 들어가는 중력이랑 밖으로 이제 내보내는 힘인 그 가스 압이랑 두 개가 이제 항상 싸우게 되거든요. 근데 일단 뭉치기 위해서는 밀도가 높고 저온인 상태의 성간 물질에서 발달이 돼요. 그래서 원시별이 만들어지는 환경 자체는 수소 분자 운에서부터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결국에 이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고, 만약에 성간 물질 자체가 너무 온도가 높은 상태면은 이 가스 압이 되게 커져서 분자 활동이 너무 활발해져가지고 바깥으로 그냥 흐트러지는 거죠. 결국에는 안쪽으로 들어오는 중력이 일단은 커야 돼요. 이 두 개가 이제 이 싸우는 과정이 원시별 형성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별이 나중에 주계열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다음에 별이 죽음 단계에 있어서도 이 두 개의 힘이 계속해서 크게 작용합니다.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냥 이 왼쪽 이거는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인데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시간의 순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성간운도 고르게 밀도가 분포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은 밀도가 높고 어느 지역은 이제 밀도가 소한 부분이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 밀도가 높은 지역에 각각 그 분자들이 가지는 자체 중력 때문에 점점 더 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중력 붕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밀도가 높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뭉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 성간물질 하시는 분들께서는 몰레큘러 코어라고 해서 분자 중심 뭐 아니면은 뭐 분자 코어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 이제 밀도가 높은 지역들이 막 이렇게 이제 중력적으로 묶여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원시별 지역 형성 지역이 생겨나게 됩니다. 제가 자꾸 분자 하고 있는 건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이 만들어지는 공간 자체는 수소가 이제 분자 형태로 존재하는 아주 차갑고 밀도가 높은 지역이라서요. 옛날에 한번 제가 그 팟캐스트 거의 초반에 저희가 전 출연했을 때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이제 우주에서 가장 온도가 차가운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별 탄생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들은 전파로 많이 관측을 하시고 있고요. 아까 말했던 이런 분자 중심, 몰레큘러 코어를 중심으로 이제 성간 분자운의 밀도가 점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밀도가 높아지면은 이제 온도도 같이 뜨거워지는데, 아까 그 질문에서도 나왔듯이, 그래서 그 내부 압력도 같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온도가 계속 올라가니까 점차 얘가 그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법한 그 단계로 점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이때는 그 온도가 충분히 달궈지지 않아서 안정적으로 핵융합 반응을 이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 시점에도 안쪽으로 계속 수축하려는 중력은 계속해서 있고, 그다음에 바깥으로 온도가 올라가니까 바깥으로 팽창하려는 힘이 계속해서 싸워요. 근데 이게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 중력이 너무 커져서 이 압력이랑 두 개가 평형을 이루는 그 시점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 영역이 바로 이제 원시별 혹은 나중에 이제 별로서 그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별 탄생의 과정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밀도가 높은 지역, 그러니까 결국엔 밀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빛도 바깥으로 못 나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영역을 이제 원시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심의 물질이 떨어지면서 그게 에너지로 전환되는 중력 수축 에너지랑 그다음에 온도가 아직 덜 뜨겁지만 일부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요 두 가지를 원시별이 그 얘네의 에너지 소스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원시별이라고 부르는 거고 나중에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밀도가 높아지는 지역이 안정적으로 이제 별의 크기가 사이즈가 이렇게 커지면서 안정적으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주계열 단계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는데 나중에 제가 성간물질 특집을 하고 나서 별 탄생 특집을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영역에 대해서 다루고 싶었는데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좀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한 번 또 이제 정리를 그러면 해보자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밀도가 처음에 불균형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중력적으로 붕괴를 하게 되면서 뭉치게 되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주변에 만약에 초신성 폭발이 있었다, 그럼 충격파에 의해서 그 주변에 별 탄생들이 와르륵 이렇게 태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중심부의 밀도도 올라가게 되지만 중력 효과가 매우 커가지고 계속해서 물질들은 딸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밀도가 점점 높아지고 그 뒤에 온도도 계속 높아지고 계속해서 그 가스압과 중력이 평형을 이루면서 점점 커지게 돼가지고 나중에 온도가 뜨겁게 충분히 달궈지면 이제 주계열성으로 핵융합 반응을 시작하면서 별의 일생을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 엠박스님이 하시니까 질문에 대한 답이 굉장히 성의가 있네요. 그러게. 우리가 예전에 하던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아 진짜요? 저한테 답하라 그랬으면은 아니 차가운 데서 먼저 뭉치기 시작해야지. 그 뜨거운 데서 뭉치기 힘들잖아. 뜨거우면 밀어내고 중력 때문에 눌려지고 그러다 보면은 균형을 잡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별이. 그러니까 시작은 차가운 데서 하고 뜨거워지면은 밀어내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끌어당기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하고 말건데 그러게 말이에요. 그거 아주 그냥 네. 과학적인 내용을 확실히 들어서 성의가 확실히 다르네요. 질문해주신 분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여하튼 이게 중력이랑 그 밀어내는 힘이랑 이런 것들이 잘 밸런스를 잡고 핵융합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안 되면 어차피 별이 안 되는 거니까, 그죠? 그렇죠. 네. 별이 안 되는 상태로 그냥 뭐 대충 뭐 성간물질 상태로 남아 있던가 뭐 그렇게 되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핵융합을 하기 전에 핵융합이 될 정도로 뜨거워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중력 수축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이미 그 정도 온도를 높여줘야 네. 그래야 핵융합이 일어나는 거죠. 네. 핵융합이 일어나면 안정적으로 뜨겁고. 네. 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엠 박사님이 제임스 웹. 네. 네. 우리 제임스 웹 전도사. 네, 과학학 원장인데 제임스 웹 전도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제가 다음 달에 제임스 웹 출장을 갑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웹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와, 이야. 와, 그럼 진짜 정말 작은 발자국이 큰 도약이다, 진짜. 드디어 가는. 사실은 그 제임스 웹이 운용을 하는 미국 메릴랜드 볼티모어에 메릴랜드요. 있는 그 STSCI라는 곳에서 이제 제임스 웹의 첫 그 결과들을 우와. 공유하는. 네, 거기가 우와. 우주망원경을 운영하는 네, 곳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와. 이미지들 밑에 이렇게 STSCI 이런 거 항상 출처로 표기되는 곳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 학회에 가게 됐고, 야. 네, 간 그거는 김에 학교에서 가는 거예요? 학회에 발표도 하고 그다음에 우와. 그쪽에서 초청을 초청을 하셔서 했습니다. 또 이제 발표도 세미나 초청했습니다. 과학학 발표도 원장님 하게 듣는 되고, 분들인가요? 가서 우리 광고 좀 해주세요. 네, 홍보를 해. 요즘은 한국어 컨텐츠도 잘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죠, 해석도 되고 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야, 축하드립니다. 네, 네. 제가 가서 또 아름아름 JWST 진짜 그 언론에 발표되지 않은 얘기들을 좀 주섬주섬 네. 기동량을 많이 하고 오겠습니다. 저거는 특집으로 따로 만들어야겠다 한번. 그렇죠. 그죠? 네. 제가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이제 나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11월 15일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나사에서 제임스 웹 마이크로 유성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업데이트를 하겠다고 밝힌 요게 언제 11월 15일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임스 웹이든 우주 망원경이든 결국에 우주에 내놓은 거니까 그렇죠. 이런 유성체 충돌 이슈는 피할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망원경 설계 단계나 아니면 궤도 운영을 해오면서 항상 이걸 미리 시뮬레이션을 하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긴 하죠. 근데 결국에는 물리적으로 와가지고 부딪힌 거라서 민감한 뭐 주경이나 부품 등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이슈인데 아시다시피 그 제임스 웹 운용이 한 반년 정도 지났죠. 근데 지금까지 총 14번의 유성체 충돌 이벤트가 있었어요. 많이도 부딪혔네요. 네. 그 중에서 아마 그래도 여기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만한 게 지난 5월 23일에서 25일 사이에 일어난 충돌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알 리가 저번에도 없어요. 저도 잠깐 모르는데. 말씀을 관심 있는 분이라도 알 리가 없어요. 그 하나 뭐 부셔졌다 이래서 한동안 네, 이게 뭐 그런 핫했잖아요. 거 있죠. 네, 네. 못 쓴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제임스 웹 이 사진상에 보시면은 가장 바깥쪽 레이어, 가장 바깥쪽 조각경 중에서 우측 아래에 있는 C3에 흠집이 생길 정도로 좀 큰 충돌이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뭐 팟캐스트 말고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왼쪽에 있는 그 가운데 지금 보시는 게 지상에서 측정한 이 간섭계 사진이고 부경이 아니지 그 조각경에 그다음에 오른쪽은 그 충돌이 있고 나서 보여줬던 그 발표한 사진인데 확실히 오른쪽 아래 C3에 해당하는 그 주경 조각경에서 부었네요. 네. 맞고 부었죠. 부었네요. 네, 이런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큰 충돌이 있을 거라고 사실은 예상은 했다고 해요. 네. 근데 내부적으로는 생각보다 빨리 터졌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이슈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웹 망원경 자체의 성능이 너무 좋아서 사실 이걸 뭐 극적으로 엄청 떨어뜨릴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광학계에 일단 변화가 생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정하기 위해 가지고 C3 맨 뒤쪽에 있는 액추에이터라고 요걸 미세하게 조정하는 그걸 이용해 가지고 보정을 하는 방향으로 일단 처리를 했어요. 그 응급처치를 했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나사의 고다드 그 우주비행센터의 그러니까 그 수석 임무 시스템 엔지니어 박사, 그러니까 마이크 멘젤 박사님인데요. 네. 이분이 이제 평균 한 달에 지금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겪고 있는 거는 예상할 만한 수준이었다. 근데 하지만 C3 그거 부딪힌 사건 자체는 좀 약간 예상 밖의 일이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해결하기 위해서 나사에서 이 충돌 앞으로 이런 C3 충돌 사건과 같은 이벤트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모았어요. 그러니까 막 뭐 거울 제조업체나 아니면은 아까 제가 가게 될 우주망원경 과학연구소나 뭐 비행센터 이런 전문가들을 다 소집을 해가지고 회의를 진행을 해가지고 그러면 제임스 웹의 최상의 조건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이 미세 유성체들이 많은 이 회피 구역을 피해서 조금 이제 그 수정을 하자. 이거가 바로 이번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성체가 주로 날아오는 방향이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게 태양계 안쪽이니까. 근데 이 유성체가 유독 많이 떨어지는 영역을 미세 유성체 회피 구역이라고 하는데 이 구역을 최대한 피해서 관측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원경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주에서 피할 수 있냐? 못 피하거든요. 일단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정면에서 날아오는 방향은 좀 일단 피해보자. 요게 이제 기본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는 이제 제가 지금 그냥 발로 만든 건데요. 망원경이 앞쪽을 보고 그 유성체가 직접적으로 날아오는 정면을 보게 되면 운동 에너지가 2배, 그러니까 그 속도가 2배, 그 상대 속도는 2배니까 운동 에너지 측면에서는 4배가 되는 거거든요. 제곱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달려오는 차들이 마주보고 충돌을 했을 때랑 같은 진행 방향에서 지나가면서 충돌을 하는 거랑 충돌과 추돌의 차이. 그렇죠. 이게 그렇죠. 그 파토님의 이론 격투가로서 그렇죠. 펀치를 그렇죠. 맞을 때 뒤로 네. 빼면서 맞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요. 네, 네, 그거랑 피하면서. 똑같은 나가면서 맞으면 뺨을 맞을 때도 얼굴 돌려버리죠. 카운트 펀치가 되어서 훨씬 충격이 크다.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추돌은 피하고 충돌을 피하고 추돌로 최대한 틀어보자 방향을. 그래서 이렇게 망원경을 최대한 그 미세 유성체 회피 구역을 피해서 그쪽을 등지고 최대한 펀치를 찍어보자. 피하면서 맞자 이거잖아요. 네, 요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또 이런 의문이 생기겠죠. 왜 그럼 이 방향에 있는 거는 관측 너네 안 할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임스 웹이 L3를 L2를 중심으로 이제 궤도 운동을 하니까 이게 궤도 이 유성체들이 정면에서 날아오는 시기가 아니라 어떤 시점으로 가면은 궤도 지점에 따라서 아까 피했던 곳을
등지고 찍을 수 있는 기간이 생기거든요. 그 태양 주위를 그렇죠. 계속 도니까 네, 보는 네, 네, 방향이 네. 계속 네, 바뀔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서베이 디자인을 하겠다라는 게 이번에 발표고요. 저 L2를 중심으로 뒀다는 게 저런 거였군요. 수직으로 돕니다. 수직으로. 일종의 주전원 비슷한 네. 수직이긴 네. 하지만 수직인데 예. 그러니까 저기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와. 없어서 가만히 서 저거구나. 있으면 불안정해서 저렇게 돌아야 안정적으로 저 위치에 사실은 유지가- 이런 영상을 보여줘야 돼. 이런 영상을 네. 보여줘야 돼. 사람들이요. 네. 네. 우와 라그랑 조점을 중심으로 돈다는 게 저런 거였구나. 네. 한다는 게 그리고 바로 저렇게 와닿거든요. 굉장히 크게 돌아요. 굉장히 그쵸. 크네요, 네, 진짜. 굉장히 크게 돌아요. 네. 멋지다. 그래서 요렇게 네. 요렇게 하는데 유튜브 보시라고요. 유튜브. 유튜브 네, 유튜브 보시면 오디오로 보실 수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무슨 기분만 나쁘지 오히려 다들 그러니까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 예, 구독, 저 좋아요. 굿댓글, 네. 그리고 운전하시면서 유튜브. 유튜브로 오디오 들으시면 돼요. 들으시면 그리고 돼요. 사람들 사람들 네, 가입하시고. 사람들, 네. 예, 유시민 작가님 바로 지척에서 만날 수 있어요. 볼 수 그러니까.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바꿔서 이제 전략을 바꿔가지고 이제 사이클 2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고요. 근데 물론 이 회피 구역을 좀 필연적으로 봐야 되는 프로그램들이 생기면 그건 어쩔 수 없이 보겠다. 요게 예, 기본 골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 1월 23일까지 제임스 웹 망원경의 그 사이클 2 관측 제안서가 열려 있는 상태고요. 물론 이제 일반인 분들은 아니겠지만 전 세계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천문학자들이 거죠.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안 심사 떨어지는 거지. 네. 떨어지겠지만 자격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맞아요. 네. PI 자격이 있나 근데 있겠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또 이런 대단한 성능을 봤으니까 예. 또 그리고 저번에 문제가 생겼던 미리의 또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엔지니어링 테스트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예, 요거를 이제 또 천문학자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 와. 네. 그러니까 제임스 웹으로 뭘 관측할지 미리 정해놓은 게 아니고 네. 계속 제안을 받는 거예요. 전문가들한테 계속 제안을 받아서 이제 지금 천문학자들이 눈이 뒤집혔거든요. 저렇게 좋아? 그래가지고 맞아요. 예, 이제 나도 해봐야지라는 사람들 아주 그냥 길을 쓰고 달려들 그런 상황이. 제가 지난 시간에 천국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아, 그런 거 찍겠다는 사람 분명히 있다. 절대 안 되겠지만. 예, 괜찮습니다. 그러는 시스템이 완벽합니다. 제가 저 다음 달에 가는 학회도 그거 그 발표 자리가 50자리였거든요. 근데 200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 정도로 지금 그게 그중에- 선정이 되신 거예요. 우와, 그중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 구두는 잘렸고 포스터. 그래도 그게 아, 네. 야, 훌륭한 분이다. 아직까지 포닥 수준이 예. 그러게요. 굉장한 분이었구나. 예. 자, 이렇게 우리에게 제임스 웹 망원경 지금 뭐 최대의 과학계 최대의 천문학계뿐만 아니고 사실 과학계 최대의 그 빅 관심사인 제임스 웹 망원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고 이제 네. 곧 그쪽으로 가신다고 하시니 정말 살아있는 얘기들 재밌는 얘기 많이 기대가 되네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오프닝과 각종 잡다한 것들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 저희 과학하고 앉아있는 메인 코너 뉴턴의 발가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와. 자, 오늘 뉴턴의 발가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경희대 저의 모교이기도 한 그러시구나. 경희대 우주과학과의 전명훈 교수님 모시고 초기 우주 네. 네. 그죠? 초기 우주 오래전의 은하와 오래전의 별에 대해서 네. 들어볼 생각인데가 아니고 계획인데 이것이 이제 전공 분야이신 거죠? 네, 전문 네. 분야입니다. 국제 천문연맹 총회 부산에서 네, 예, 여름에 그때 했던 거. 부대 행사로 그 부산 과학관에서 천문학자 강연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분이 강연을 하셨거든요. 네, 그것도 유튜브로 다 올라와 있죠. 네, 그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는데 네. 유독 그 중에서 네 분 중에 제일 전명훈 교수님 강연만 1위로. 조회수가 다른 2위의 2배예요. 거의 10만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4개뿐만이 아니라 과학하고 네. 앉아있는 콘텐츠 중에서 거의 왜 그 그럴까요? 상위 왜 4개 안에 그럴까요?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이제 한번 우리가 그 비결이 뭔지 한번 그러니까. 파악을 해봐야겠네요. 그 비결을 전수해 주셔야 네. 이 과학하고 앉아있는 내가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도 좀 구독자도 좀 더 생기고요. 네, 어떻게 해야 그렇게 그 조회수를 높일 수 있는지. 이거 뭐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재밌는 얘기도 아니잖아. 그 유튜브 보셔도 되는데 오늘은 좀 더 깊은 얘기를 할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네. 그 유튜브를 보시고 다시 오시면 더 좋을 수 있고요. 네네. 아니면 이걸 들어 드신 다음에 또 그걸 보셔도 좋을 거예요. 네. 자, 그럼 네. 한번. 네.
네. 제가 오늘 이야기해드릴 내용은 우주 최초로 탄생한 별과 은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러한 우주 초기의 천체들을 이론적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JWST가 관측한 관측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우주 초기의 은하의 모습과 같은지 다른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드릴 텐데 좀 스포일러를 드리자면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은하의 초기 모습과 지금 JWST가 발견한 모습이 매우 달라서 지금 천문학자들이 그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이론이 틀린 거네요. 이론이 수정이 돼야 되는 거겠죠? 네네네. 이론이 아마 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론 천문학에 대해 지금 이렇게 한번 찌르고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아니 뭐 사실이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이론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게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첫 세대 별과 은하를 만들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정답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관측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대로 그것이 첫 세대 별과 첫 세대 은하의 모습이었어요. 허블로는 좀 부족했나요? 네, 허블로는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JWST가 관측을 해내면서 드디어 정답지를 보고 그렇죠. 네, 네. 저희가 답을 비교해 보니 틀렸다는 그렇죠. 거죠. 네, 답을 비교해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논문들이 그 관련된 논문들이 이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 우주 모형에 대해서 네. 좀 도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까지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이 좀 아까 얘기를 해드린 현대 우주론의 위기다. 뭐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수정 하시는데 정도로 안 되고 다 뒤집어야 된다. 그런데 네 그렇죠. 네, 그런 사람이 그렇게까지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까지도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천문학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기존에 있던 우주론을 좀 사수를 하고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든 끼워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들을 지금 활발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그래서 드디어 정답지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럼 우선은 이제 가장 멀리 있는 은하들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은,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북두칠성이 보이시죠? 이 큰 곰자리에 이제 꼬리 부분에 북두칠성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확대를 해서 쭉 보게 되면은 아주 수많은 은하들이 보이게 되고요. 네, 아주 더 깊은 이 우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딥필드. 네, 딥필드와 같은 네, 그런 점점 깊이 것인데요. 들어가고 있네요. 네, 그래서 우와, 쭉 가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은하가 하나가 있어요. 이야. 이 은하가 바로 우리가 관측한 인류가 관측한 가장 먼 은하예요.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GNG11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은하인데 이 은하는 사실 JWST가 관측한 것은 아니고 허블이 관측을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왜 제가 이 은하가 가장 먼 은하라고 말을 하냐면 사실 최근에 이것보다 더 먼 은하를 발견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 은하는 이 허블 관측 이후에도 몇 번을 그 관측을 더해서 이 은하가 진짜 멀리 있다. 라고 이렇게 판명이 됐어요. 근데 반면에 JWST가 지금 발견한 은하들은 후속 관측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후보로 남아. 네, 아직 후보로만 남아 있는 은하이기 때문에 아직 기록이 깨지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은하는 지금 우리로부터 134억 년 전에 탄생한 은하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나이가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니까 우주 초기 한 4억 년 정도가 됐을 때 탄생한 은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식 기록 보유자. 네네 공식 기록 보유자이고요. 그래서 이제 JWST가 이 기록을 깨기 위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아마 이 사진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딥필드 JWST가 찍은 딥필드에 이 사진 안에 지금 한 1000여 개의 은하가 있어요. 몇 천여 개. 그리고 많게는 10,000개까지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보시면 은하가 많으니까 하늘에 아주 넓은 영역을 찍은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굉장히 작은 영역인데 여기 옆에 보시면 보름달이 있잖아요. 이 보름달 크기의 50분의 1 정도의 하늘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영역을 찍었는데 그 영역 안에 한 10,000여 개의 은하가 있는 거죠. 손톱 아주 거의 뭐 100분의 1 정도 크기. 네. 그 정도 뭐라더라 크기로. 저기 1900뭐 2300만 분의 1 뭐 그런 크기였죠. 뭐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러한 관측으로 만약에 모든 하늘을 다 우리가 찍고 싶다 그러면은 한 2천만 번을 찍어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그 JWST가 하루에 2번을 찍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서 계산을 했더니 한 2만 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저 정도로 네. 하늘을 다 찍어버리면 네. 다 해결됩니다. 그렇죠. 네, 거의 뭐 그렇죠. 해결 안 되는 게 없을 정도인데 문제는 2만 년 걸려서 가능한 네, 거니까. 2만 년이 걸리는 그 전에 더 좋은 망원경이 나오겠죠. 그렇겠죠. 그렇죠. 그 전에 네. 이제 다른 걸로 또 빨리 저 정도 찍고. 수준의 데이터를 음. 전 하늘에서 얻으면 네. 거의 뭐 모든 의문이 해결돼 버린다라고. 네, 봐도 될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래도 이 한 장의 사진이 아니라 여러 사진을 가지면 더 유리하니까 그러한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측 그 프로그램 이름이 Sears라고 하는 관측 이름인데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딥필드가 8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을 8번을 더 찍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아까 한 장당 한 10,000개의 은하가 있으니까 총 한 8만 개 정도의 은하가 이 지금 사진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치 보물을 찾듯이 우리가 여기서 보물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아주 먼 은하 같은 경우에는 마치 다이아몬드를 찾는 것처럼 우리가 찾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 은하들 중에서 가장 멀리 있는 은하들만 우리가 찾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많이 찾았는데요. 얼마만큼 많이 찾았냐면 여기 보시면은 허블 우주망원경이 이제 그 관측한 것이 아까 전에 기록 보유자인 공식 기록 보유자. 그 GNG11이라고 하는 2016년에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은하의 기록을 깨기 위해서 제임스 웹이 열심히 노력을 했고 지금 4개월 만에 초기 우주 한 5억 년 안에 한 32개 정도의 은하를 발견을 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시어스 관측만을 통해서 나온 거고요. 이거 외에도 뭐 글래스라든가 다른 그런 관측 프로그램이 있는데 다 더하면 한 40개, 50개 정도의 은하가 지금 2022년 11월 기준으로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제임스 웹만으로. 네, 제임스 웹으로요. 네. 저 이름들은 프로젝트 이름들이고. 네, 프로젝트 도구는 이름이요. 다 제임스 웹이고. 네, 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멀리 있는 은하 같은 경우에 여기 이름이 시어스 93316이라고 지금 이름이 붙어져 있는데요. 이거 마우스가 잘 안 움직이는데 네, 여기에 보시는 이 은하 같은 경우에는 우주 초기에 2억 3천만 년 됐을 때 생긴 은하예요. 그러니까 거의 첫 번째 은하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이 은하 같은 경우에 문제가 이제 좀 큰 은하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 이렇게까지 멀리 발견을 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거기다 더불어서 이 은하가 아기 은하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우량아인데 초우량아인 거예요. 정말로 초우량아의 은하를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이 은하뿐만 아니라 이 32개의 은하 모두 다 아주 그 우량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밝아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밝은 은하들이 발견이 된 것이죠. 네. 보통 은하들이 작게 처음에 만들어져서 맞습니다. 뭉쳐져서 커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아닌 것 같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큰 은하가 나타난 거예요. 저희는 한 100일짜리 갓난 아이를 상상을 했는데 네. 한 3살짜리 아이가 벌써 나타나 버린 거예요. 이 시기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주 우리가 지금 좀 과학자들이 이제 당황을 한 상태이죠. 이것을 어떻게 해서 애를 빨리 키워야 되는데. 네. 어떻게 우주 초기에는 이렇게 애를 빨리 키울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과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네. 저기 그러니까 다른 인류를 발견했는데 걔들은 100일 너무 만에 큰 거예요. 3살짜리처럼 커버리는 거예요. 네. 이거 얘기 듣다가 좀 궁금한 게요. 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첫 번째 은하를 발견한다. 네. 그럼 그때는 우주에 그 은하 하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제가 이제 첫 세대 은하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은하 하나가 아니라 세대예요. 세대. 세대.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딱 하나를 찍어서 저게 최초는 못 찾아요. 그렇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힘들어요. 그 하늘을 다 네. 뒤져야 되는데 네, 네. 그런 건 안 되는 거고 네. 그 시기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 같이 태어난 그 세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요. 네. 그 세대 은하를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같긴 한데요. 네,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이런 게 궁금하니까 네. 세대의 은하들을 좀 찾았단 말이죠. 네. 그럼 그 은하들이 어떤 지역 점유하고 있는 지역들 네. 초기에 이때 초기는 지금보다 훨씬 우주가 작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럼 그 지역들이 그 당시에는 우주의 대부분의 영역이다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하게 되나요? 우리가 항상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우주는 좀 등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밤하늘에 딱 서서 어느 하늘을 보든지 간에 다 똑같은 모습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저 지금 찍은 게 8장의 그냥 임의의 그 밤하늘을 찍었지만 어느 곳을 보더라도 그 은하들의 분포는 다 비슷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135억 년 전에도요?
네, 135억 년 전에도 그냥 어떤 거미줄 같은 그 구조가 원래 이렇게 뭉쳐져 있다가 그냥 쭉 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곳을 보든지 간에 다 똑같은 모습일 네.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은하를 발견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이 은하들을 어떻게 발견을 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어떻게 발견을 했느냐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천문학은 빛에 대한 그러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빛의 모든 정보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잘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가장 빛의 기본적인 그런 속성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우리 어렸을 때도 한 번쯤 해봤을 텐데 빛이 그냥 하얀색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를 프리즘으로 이렇게 통과를 시키면은 빨주노초 파남보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나눌 뿐 빛광이라서 분광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분광을 하면은 이것뿐만 아니라 이 빨간색 빛이 더 많은지 파란색 빛이 더 많은지 그 상대적인 세기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상대적인 세기를 이렇게 빛의 파장에 따라 왜냐하면 파란색 빛과 빨간색 빛의 파장은 다르기 때문에 이 빛의 파장에 따라서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어떤 산 모양으로 얻게 되고 이게 바로 스펙트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에서 나오는 이 스펙트럼의 모양이 이러한 모양인데 그 은하 안에는 한 1000억 개의 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1000억 개의 스펙트럼을 우리가 한꺼번에 보는 게 은하를 관측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은하의 스펙트럼 중에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보이냐면 이렇게 산의 한쪽이 딱 완전히 깎여져 있는 어떤 낭떠러지와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져요. 그래서 이 낭떠러지를 찾는 것, 이 낭떠러지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우리가 아까 전에 보셨던 JWST 필드에서 왜 이 은하는 136억 년 전의 은하인지 10억 년 전의 은하인지 이러한 정보를 주게 돼요. 이 낭떠러지 위치가. 그래서 이 낭떠러지 위치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떻게 관측을 하냐면 이 낭떠러지의 위치, 낭떠러지기 때문에 이게 떨어져 나가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드롭 아웃, 말 그대로 직역하면 떨어져 나가는 구간인데 이 떨어져 나가는 구간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찾냐면은 여기에 그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으로 그 사진을 찍습니다. 3번을 찍는데 예를 들어 여기 3번을 찍는데 찍을 때마다 필터를 갈아 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 파란색 필터, 초록색 필터, 그다음에 빨간색 필터로 찍게 되면은 이렇게 낭떠러지 구간 때문에 파란색 필터로 찍을 때는 이 빛이 거의 없기 때문에 찍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완전 깜깜하게 보이고요. 그 초록색 필터 같은 경우에는 빛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찍히게 되는 거죠. 그 빨간색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3장의 사진을 얻어서 우리가 이 낭떠러지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낭떠러지는 적색편이 때문에 생겨나는 건가요? 네, 적색편이 또 나중에 나오는데요. 그때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현상 때문에 벌어지는데 이 은하의 빛이 그냥 우리에게 얌전히 오면은 되는데 일부의 빛들이 중간에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특정한 파장보다 짧은 그러한 빛들이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왜 없어져 버리냐면 중간에 어떤 성간 가스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간 가스와 어떤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냥 그대로 와야 되는 빛이 여기에서 그 상호작용하면서 없어져 버리는 거죠. 잡아먹혀 버리는 네, 거죠. 네. 잡아먹혀 버려요. 근데 이게 아무 빛만 잡아먹혀지는 게 아니라 좀 에너지가 높은 빛만 잡아먹혀지면서 어떠한 낭떠러지처럼 어떤 특정 파장보다 짧은 빛들은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낭떠러지를 딱 발견을 이제 하면 이 위치를 아는 게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 위치를 사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먼 은하들을 관측을 하면은 이 낭떠러지의 위치가 이렇게 원래 위치가 이렇게 돼 있다면은 이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 있는 거예요. 네, 낭떠러지의 위치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적색 이동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적색 이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적색 이동은 사실 우리가 평소에 많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데 그 앰뷸런스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거나 멀어지면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게 들리거나 아니면 소리가 잠잠해지는데 그것이 그 앰뷸런스에서 오는 소리의 파장이
짧아지거나 길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소리가 잠잠해진다라고 하는 거는 이 빛의 파장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제 고무줄이 늘어나듯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게 에너지가 좀 떨어지게 돼요. 그 빛에. 그래서 천문학에서는 에너지가 떨어지면은 이것을 빨간색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는 빨간색이면은 에너지가 높다라고 해서 빨간색으로 표현을 하고 차가우면은 파란색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천문학에서는 완전히 반대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낮은 것은 모두 다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앰뷸런스를 그대로 은하에다 대입하시면 돼요. 은하가 우리에게 멀어지면은 그 은하로부터 나오는 빛의 파장이 길어지는 거죠. 즉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적색 편이가 일어나는데 대부분의 은하들은 우리로부터 다 멀어져요. 왜냐면은 오늘 나와 그다음에 어떤 은하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멀어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주는 팽창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항상 적색 편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적색 편의에 의해서 아까 전에 보셨던 이런 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동이 얼마나 많이 이동을 했냐, 5배 이동을 했냐, 10배를 이동했냐에 따라서 많이 이동을 하면 할수록 이 빛이 나에게 오기 동안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고무줄 늘어나듯이 늘어나 있으니까. 그래서 그만큼 우주는 더 많이 팽창을 했고 나와 그 은하와의 거리가 더 먼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낭떠러지 위치가 이동한 거 가지고 적색 이동을 구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저 처음 알았어요. 회의사 찾을 때 이거 드랍아웃 테크닉을 많이 제가 써요. 천문학교를 떠난 지 오래돼가지고 야, 그러니까 낭떠러지가 생기는 지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네. 그걸 적색편이 대입을 하면은 네. 그렇군요. 맞습니다. 야. 네,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테크닉이 아니에요. 네. 그냥 사진을 찍어서 그 낭떠러지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만 하면 돼요. 관측 별거 아니다 뭐 이런 거. 아니 절대 그렇지는 않은데요. 관측 물론 어렵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분석하는 것은 더 복잡한 과정이긴 한데 그 원래 결과물을 자체가 나놓고 보면은 이제 쉽게 알 수 있다. 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저 결과물을 내기까지 어려운 거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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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그렇게 어려운 테크닉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JWST가 관측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면은 아까는 3개의 필터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리얼캠이라고 하는 거에는 여러 개의 필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필터에서 사진을 뭐 7번을 찍는 겁니다. 각각의 필터를 끼워서 그래서 찍었을 때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여기에 위에 7개가 같은 은하를 찍은 거예요. 근데 필터를 그 각각 다 다른 필터를 쓴 거예요. 파장이 점점 긴 파장 쪽으로 네, 오른쪽으로. 네, 오른쪽으로 갈수록 긴 파장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뒤에 여기 앞에서부터 보시면은 앞에 2개는 안 찍혀 있어요. 정중앙에 아무런 소스가 없거든요. 그리고 3번째는 약간 희미하게 보이고요. 4번째, 5, 6, 7, 7번째는 아주 선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빛의 세기를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분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낭떠러지 위치를 찾으실 수 있으시겠죠. 네. 낭떠러지 위치가 이제 눈으로 딱 봤을 때도 한 3번째와 4번째 필터 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찾는 것입니다. 사실 실제로 눈으로 찾는 건 아니죠. 아니죠.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찾을 수 없고요. 이제 이 7개의 점을 가장 잘 맞추는 선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피팅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아무 선이나 이을 수는 없고요. 이 은하의 그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펙트럼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은하의 스펙트럼을 1000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1000개를 다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0개 중에서 이 7개의 점을 가장 잘 맞추는 거를 찾아내는 건데요. 1등부터 이 1000등까지 이렇게 순서를 매겨요. 그래서 1등이 우리가 이제 믿고 있는 그 스펙트럼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등과 2등의 모습을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 여기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된 게 이 7개의 점을 가장 잘 맞추는 1등 그 스펙트럼이에요. 그리고 이 스펙트럼에 따르면은 이 은하가 지금으로부터 136억 년 전의 은하인 거죠. 네, 그래서 거의 그 우주 탄생 이후 거의 직후에 탄생한 은하이고 2등으로 피팅을 하면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 은하는 추정을 하면은 우리로부터 126억 년 전이에요. 근데 거의 10억 년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의미가 있나 뭐 다 멀리 있는 은하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파란색은 이 파란색을
과학으로 만약에 맞다면은 이거는 허블은 찾을 수 없었던 JWST만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네, 은하이고요. 의미가 있죠. 당연히. 네네네. 136이면 기록을 깨는 거고. 그렇죠. 126이면 맞습니다. 못 깨는 건데. 네네네. 큰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만약에 126억 년 전 은하다 2등이 더 맞는 거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까지 우리가 허블로도 할 수 있었던 관측이기 때문에 좀 중요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선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매우 많이 달라져요. 근데 이게 지금 이거를 7개 점으로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든지 뒤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1등과 2등이 이렇게 뒤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발견된 은하들이 아주 먼 은하로 추정은 되고 있지만 진짜 먼 은하인지 아닌지는 좀 더 점을 더 얻어야 되고요. 이 동그라미 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이 관측값을 더 얻어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정확하게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선을 자체를 그냥 얻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빛을 이렇게 나누면은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로 이렇게 쭉 우리가 분포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스펙트럼을 얻는 분광 관측을 하면 돼요. 근데 지금 발견된 은하 중에서 JWST가 발견한 은하 중에서 아직 분광 관측을 한 것은 아직 없고요. 이제 다 예정 중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은하들이 먼 은하가 맞는지를 지금 판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후보로는 되는데 네. 공식 인정을 받으려면은 더 네. 검증을 해서 확실하다라는 걸 얻어야 네. 그 과학자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다. 대충 비슷하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는다. 네네. 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논문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떤 그 과학자가 이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은하보다 더 먼 은하를 발견했다고 이제 논문을 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그 계산적인 착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니라고 철회가 됐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이러한 관측도 여러 번 빨리 이제 판명이 돼야지만 우리가 이제 믿을 수 있는 값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이 은하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모습인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시뮬레이션인가요? 네, 이거는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사는 아니겠지. 네, 그렇죠. 네. 고속 촬영 10경배 속도로 촬영하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JWST가 발견한 것이 지금 우리 과학자가 생각하는 것과 얼마나 다른지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은하 진화의 모습을 좀 더 알려드리면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은 은하들이 이렇게 뭉쳐져요. 그래서 서로 잡아 먹으면서 큰 은하로 발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큰 은하가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작은 아기 은하부터 출발해서 큰 은하로 이제 발전을 해 나가는데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여기 보시면 작은 은하들이 어떤 나선팔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은하도 이제 나선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나선팔 구조가 예쁘게 유지가 되다가도 다른 은하와 병합을 하면 이 나선팔이 막 흐트러져요. 그러면서 다시 병합하면서 다시 나선팔을 만드는데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선팔 구조를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좀 안정적으로 그 질량이 큰 은하여야지만 이제 나선팔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나선팔이 의미하는 그게 바로 그런 뜻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시간의 순서대로 좀 나열을 하면은 지금으로부터 135억 년 전에 이론 천문학자들이 예측을 했던 게 이 시기가 첫 번째 은하들이 탄생을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은하를 기대하진 않았고 첫 세대 별들이 탄생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 은하들이 생겨나면서 점점 우주에 동이 터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우주의 새벽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으로부터 123억 년 전. 네, 그리고 이제 우주의 정오라고 불리우는 시점이 있는데 이 시점에는 별들이 아주 많이 생겨요. 거의 우주의 역사에 있어서 별이 가장 많이 탄생한 시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 우리가 우주의 정오라고 부르고 지금으로부터 100억 년 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선팔을 많이 가진 은하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지금으로부터
지금으로부터 70억 년 전 정도의 한 반 정도. 네. 그리고 이제 아주 안정적인 나선팔 구조를 갖는 게 지금으로부터 50억 년 전이거든요. 이 50억 년이 우리에게 좀 중요한 거는 우리 태양계가 태양과 그 지구를 포함한 행성계가 지금으로부터 46억 년 전에 생겨났기 때문에 이러한 나선팔을 가진 은하로부터 우리는 중앙에서 생겨난 건 아니고요. 이 나선팔의 이제 끝쪽 그 변방에서 우리가 탄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시점은 우리 태양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은하 진화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JWST가 이제 관측을 최근에 한 모습은 이 첫 세대 별이 탄생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시점에 은하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무거운 은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은하를 우리가 빅 몬스터라고까지도 이제 부르게 된 거죠. 그럴듯하게 시나리오를 다 짰놨는데 안 맞는 거지. 네, 맞아요. 네. 사실 이 뒤부터는 좀 맞는데 이 우리가 보지 못했던 JWST가 유일하게 보여줄 수 있었던 영역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뒤부터 맞는 거는 허블이 대충 해놔서 맞춘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네네. 그렇죠. 네, 허블로 우리가 다 시나리오를 맞춰놨는데 이 JWST가 이제 앞에서 잘 맞춰주질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100일 된 아이가 탄생을 해야 되는 시점에 한 3, 4살짜리의 아기가 탄생한 것과 비슷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우주의 새벽, 즉 우주에서 동이 터오는 시점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기에 나선팔 은하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의 비율이냐면 우리가 JWST가 보여주는 그 시점의 은하들의 반 정도가 50%가 벌써 나선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정도면 뭐 완전히 틀렸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던 모습과 네. 이제 굉장히 다른 모습은 맞아요. 네, 너무나 일찍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관련된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패닉. 네, 기사들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패닉에 빠졌다. 그리고 JWST를 그 관측으로 비춰볼 때 천문학자들은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 네, 그리고 빅뱅 이론에 대한 도전일 수도 있고요. 이게 정말 빅뱅 패러다임을 바꿀 정도인가요? 조금 과한 얘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과한 얘기기는 하죠. 기사잖아요, 기사. 네, 기사잖아요. 네. 논문이 아니라 기사. 네네네. 근데 이제 그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이기는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현대 우주론의 위기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자극적인 기사들이 좀 쏟아지고는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 천문학자들은 패닉까지는 아니고요. 근데 오히려 좀 도전적인 과제가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기대했던 거랑 똑같은 모습으로 JWST가 보여줬다면 물론 우리가 잘 맞췄다라고 위안을 할 수는 있었겠지만 좀 김이 새는 거죠. 별로 재미가 네, 그렇죠. 네, 재미가 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더 도전적으로 지금 달려들고 있는 신나는 상태입니다. 네. 논문 쓸 기회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럼요. 이게 보면은 천문학자분들이나 물리학자분들만 이런 것 같고요. 네. 인문학자들은 바뀌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인문학자나 서양학자 이런 사람들은 바뀌는 거 되게 싫어하고 막 되게 불쾌하고 막 그러는데 네. 예, 이쪽 분들은 참 그런 쪽으로 참 재밌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자면 패닉 이제. 네, 패닉. 네. 근데 사실 이게 아까 전에 보여드린 그 디스크에 관련된 그 디스크 은하에 관련된 논문이 제목이 이제 패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문학자가 이 논문의 제목에 이제 저명한 학술지의 논문의 제목에 패닉이라는 그런 제목을 쓰다 보니까 이 기사를 만들어 내실 때 진짜 패닉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너도 나도 이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패닉이보다는 지금 좀 더 좋아하는 그 흥분한 상태다. 천문학자들이 이런 익사이팅한 상태이다. 챌린지드.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난제가 이제 주어졌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난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새로운 난제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설명을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관측이 이루어진 지 한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논문이 이제 쏟아지고 있어요. 예, 근데 이 논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아주 짧아요. 한 3-4페이지? 빨리 써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원래 저희가 내는 학술지는 보통 한 15페이지, 그리고 길면은 한 2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관련된 논문들은 한 4-5페이지로 아주 짧은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일을 하기는 너무 짧은 시간이고요. 그래서 너도나도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디어 중에 좀 몇 개만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이 난제를 풀 수 있을지. 사실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 중에 이게 절대 정답은 아니고요. 그냥 몇 개만 소개를 시켜드리면 지금 문제는 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밝은 은하가 발견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밝게 해주는 원인을 찾으면 돼요. 네, 우리의 생각보다 밝게 보이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먼지의 효과를 조금 보실 수 있어요. 여기 먼지의 효과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 별들이 있고 이 중앙에 뭔가 구멍이 뻥 뚫려 있는 듯하죠. 그래서 이게 마치 우주에 구멍이 난 것처럼 지옥. 네, 그렇게 이제 보이는데요. 저도 예전에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정말 어렸을 때는 이게 먼지라고 이렇게 잘 생각이 안 됐는데 이게 이 뒤에 사실은 별이 빼곡하게 있는데 이 별빛이 앞에 있는 먼지에 의해서 차단이 되면서 이렇게 검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이 은하의 스케일로 확장을 하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은하의 원반을 따라서 먼지들이 분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은하에서 오는 빛을 아주 잘 차단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원래 이제 생각하는 은하의 밝기보다 훨씬 어둡게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역으로 이용을 하면 우리가 먼지가 있어서 이 정도로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우주 초기에 먼지가 없으면 우리의 기대보다 더 밝게 보일 수 있다. 하긴 뭐 우주 초기 좀 새 거니까 깨끗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진짜로. 네, 최근이니까 네. 먼지가 아직 안 만들어진 그러니까. 거예요.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 우주의 먼지가 왜 우주 초기에는 없냐라는 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 바로 정답입니다. 그래서 먼지는 사실 좀 복잡한 화합물이에요. 그래서 이 복잡한 화합물이 만들어지는 데는 조금 화학 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주 초기에는 아직 먼지가 만들어지기는 너무 이른 시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있고요. 은하는 만들어지지만 먼지는 안 만들어진다. 그렇죠. 온도적인 측면도 있나요? 네. 온도요. 온도. 네, 그것도 하나의 솔루션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냐면은 먼지가 만들어지긴 만들어졌는데 이 먼지들이 이 별의 아주 강력한 에너지에 의해서 은하 바깥으로 뜨거워진 거예요? 밀려났다. 뜨거워지면서 이렇게 밀려났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디어도 하나의 먼지를 없애는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서 또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 왜 우주 초기에만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하는 건 여전히 이제 의문인 부분인 거죠. 우주 초기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아이디어가 있냐면 이 초기에 이런 우주의 은하들이 우리가 발견한 은하들이 어느 시점이냐면 이론 천문학자들이 예상을 했을 때 첫 세대 별들이 태어났던 시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은하 안에 있는 별들이 이 첫 세대 별들로 이루어져 있으면 왜 은하가 밝게 빛나는지 우리의 예상보다 더 밝은지를 또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세대 별이 왜 특이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태양 같은 일반적인 별이 여기 있고요. 좀 비교를 하고 있어요. 이 첫 세대 별과 우린 첫 세대 별을 한 번도 관측을 한 적은 없고요. 그래서 비교할 때 이런 일반적인 별보다 훨씬 크고 훨씬 무겁습니다. 네. 그래서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 에너지를 많이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발견한 은하 안에 있는 별들이 이러한 첫 세대 별들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하면은 왜 우리의 예상보다 밝은지를 이제 추정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유는 모르지만 우주 초기에는 별 탄생 효율이 높았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즉 연료가 똑같은 연료인데 그 연료를 더 잘 이용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 전에 엠 박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다시피 가스로부터 별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이 가스로부터 얼마나 효율적으로 별이 만들어지는지를 측정을 할 수 있어요. 관측을 통해서. 그래서 관측을 했을 때 한 1%거든요, 효율이. 즉, 한 100 정도의 가스가 있으면 1 정도의 별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 효율이 우주 초기에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30%, 한 40% 이렇게 높아지게 된다면 그러면 밝게 빛날 수가 있는 거죠, 별이.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아이디어들입니다. 실제로 우주 첫 세대 별은 실제로 밝고 네, 실제로 그렇죠. 밝고요. 실제로 네. 이제 수소와 헬륨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실제로 밝고 그러니까 불순물이 없으니까. 예, 네. 예, 그러니까 초신성으로 폭발도 많이 할 거고. 네. 예, 그게 또 트리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별이 맞습니다. 네. 음. 그래서 다른 것들은 항상 그 이유를 설명을 해야 돼요. 왜 별 효율이 높은지, 왜 먼지가 없는지. 그런데 첫 세대 별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굳이 설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첫 세대는 실제로 그랬으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첫 세대 별을 연구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첫 세대 별로 만들어진 은하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구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별 탄생 효율이라면 네. 중력하고도 관련이 있나요? 네. 아까 전에 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력적으로 이제 그 가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거기서 탄생하는 별들의 성질도 다 달라지고요. 네. 이상한 생각을 하나 해서요 지금. 네. 뭐냐면 초기에는 우주가 공간이 무척 작았을 테니까 지금보다는 네. 암흑 에너지가 훨씬 약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네. 그죠. 예. 암흑 에너지가 약하다는 거는 청력이 약하다는 얘기고 그렇다면은 청력에 대한 중력값이 더 크지 않았을까요? 네. 뭐 맞는, 이런 식의 생각. 정확한 추론이긴 한데 네. 지금도 암흑 에너지가 별의 탄생을 방해할 정도는 안 됩니다. 그 정도는 안 되니까 네, 그건 뭐 이게 힘의 차이가 크군요. 추론은 맞는데 네. 네. 논리적으로는 맞았으나 네. 과학적으로는 틀렸다. 교수님은 이제 그러니까 첫 세대 별을 가지고 네. 은하를 시뮬레이션을 해서 네. 첫 세대 별로 만들어지면은 은하가 이렇게 밝을 수 있다. 맞습니다. 라는 걸 구현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하나의 아이디어를 증명하는 걸로 그런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것은 노벨상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과학자들이 중요한 이런 거 일을 아닌가?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일을 하는 거요. 네. 블랙홀을 발견한 것으로도 우리가 노벨상을 받았으니까 이러한 첫 세대 별들에 대한 그런 증거를 찾는다던가 그러니까요. 하는 것도 노벨상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우와. 미지의 그- 영역인데다가 맞아요.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별인데 네. 첫 세대 별에 대한 뭔가 명확한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다면 네. 그게 게다가 이게 엄청- 패닉을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니 노벨상이라는 게 그 시대에는 몰라요 이게 노벨상을 네. 받을 만한 것인지. 맞아요. 예를 들어서 네. 그 외계행성 처음 발견한 거 중요하긴 했지만 그게 설마 노벨상까지야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워낙 중요하게 이제 점점 성장을 하다 보니 맞아요. 노벨상이 주어지는 거죠. 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론 천문학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디어를 검증을 하기 전에 이 관측들이 정말 맞는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관측이 틀려버리면 그 다음에 하는 일들이 예, 사실 의미가 좀 퇴색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일들이 또 종종 벌어지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 아이디어로 일을 하는 동시에 지금 관측된 것들이 많이 바뀌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네. 그렇죠. 관측이 자꾸 바뀌면 이루는 사람 되게 힘들어집니다. 네네 맞습니다. 사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일 다 해놨는데 네. 관측이 바뀌어. 네 맞아요. 논문을 못 내 그러면 논문을 내고 나서 바뀌면 괜찮은데 관측한 사람들은 이거 이렇게 다르게 보였어라고 하면 되는데 맞습니다. 이론하는 그게 논문이 되거든요, 사람들은 또. 그러니까 그게 논문이 반박하는 되는데 논문이 나오죠. 그러게요. 네. 그래서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게 한 몇 년 전에 이 첫 세대 별로 이루어진 은하가 발견이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측이 딱 나왔는데 그 은하 이름이 CR7이라고 그 축구 선수 호날두의 그 이니셜과 그다음에 등번호를 이제 한 이름이에요. 그 관측한 천문학자가 그 포르투갈 사람이어가지고 예, 팬이었나 봐요. 지금 열심히 월드컵 보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은하를 발견을 해서 이제 그 학계가 이제 뜨거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론 천문학자들이 이러한 은하를 만들기 위해서 후속적인 연구를 계속 진행을 했었고 한 그 관련된 논문이 수십 개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2년 뒤에 또다시 관측을 해봤더니 잘못된 관측으로 판명이 됐었어요. 그래서 물론 그걸 한 의미는 있지만 네, 네, 괜찮아요. 논문을 냈습니까? 아마.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난제에 부딪혔고 이 난제를 풀기 위한 아이디어는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지금까지는 은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우리가 발견한 가장 먼 별에 대해서 단일 별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정도 관측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우리가 관측한 단일 별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은하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1000억 개의 별이 있어요. 근데 그 1000억 개의 별을 한꺼번에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1000억 개의 별 중에 하나의 별을 본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멀리 있는 별을. 그러니까 이게 난이도로 따지면은 정말 거의 뭐 가늠을 할 수가 없는 정도인데요. 근데 이것을 이제 허블이 이제 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JWST가 또 관측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관측된 별 중에 가장 먼 별이 이 에렌델이라고 하는 별이에요. 저게 이제 제임스 웹 올라가고 나서 허블이 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허블이 죽지 않았다. 나도 한 건 또 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된 요 자그마한 그 점이 이제 에렌델이라는 별인데 이 별을 나이를 추정하면 이 나이를 추정하는 방법도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 방법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 낭떠러지 그를 찾는 방법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찾았는데 추정을 해보니까 지금으로부터 129억 년 전에 탄생한 별이에요. 네. 그래서 단일 별인데 우주 초기에 9억 년경. 그런데 이 별이 이 첫 세대 별이냐 아니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첫 세대 별은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전이에요. 그래서 2억 년, 3억 년 전쯤이고 이 별은 그것보다 이제 한 3억 년 정도 더 늦은 그러한 별입니다. 그래서 이 별 같은 경우가 이제 관측이 되었는데 이런 단일 별을 관측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떠한 아주 운이 따라줘야 됩니다.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관측을 할 수가 없는데 운이 이제 따라줬어요. 이 별을 관측을 하는데 이 운이 뭐냐면 바로 중력 렌즈 효과에 의해서 관측이 된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중력 렌즈 효과 많이 이야기하셨을 테지만 중력 렌즈는 저희가 많이 기가 닳도록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아직도 모르겠으면은 자기 머리를 좀 네, 맞습니다. 의심하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요거는 다 아시니까 요거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요렇게 어떠한 그 은하단이 있어서 그 주변에 있는 시공간이 휘어지게 되면은 그 뒤에 이제 배경 은하가 있는데요. 이 배경 은하 이름이 뭐 WHL 뭐 0137 그리고 이 은하 안에 이 에렌델이라는 별이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였죠. 근데 요 배경 은하가 원래는 우리한테 절대로 이제 관측이 되지 못하는 아주 먼 은하인데 이 중력 렌즈 효과에 의해서 이렇게 뒤에 보시는 것처럼 동그랗게 상이 맺히면서 여기 아주 운이 좋게도 에렌델이 딱 찍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원래의 밝기보다 한 1000배 정도가 높아졌어요. 밝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이 하나의 단일 별을 관측을 할 수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중력 렌즈가 아니면은 거의 절대로 못 보는 절대로 거죠. 못 보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만일에 이제 멀리 있는 별이 발견된다면 대부분 다 중력 렌즈를 통해서 발견된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단일 별은 아니고요. 그 별들이 모여져 있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구상성단이라고 불리우는 건데요. 구상성단은 한 몇십만 개의 별이 모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아주 먼 구상성단을 발견을 했습니다. 추정을 했을 때 133억 년 전에 탄생한 구상성단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JWST가 이 딥필드 상에서 이제 관측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중력 렌즈 효과에 의해서 이렇게 찌그러진 은하들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이 찌그러진 은하들 중에서 여기 제가 3개로 박스를 쳐놨는데 이 3개가 사실은 같은 은하입니다. 네, 같은 은하인데 이제 상이 이렇게 여러 번 맺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3개 이미지 중에 두 번째 요 노란색으로 친 이것이 가장 중력 렌즈 효과가 한 100배 정도로 좀 가장 강력
강력하게 되어서 이거를 이제 확대를 해보면 오른쪽에 이제 노란색 박스로 되어 있는데 이 은하 이름이 스파클러라고 하는 이름의 은하예요. 근데 이 은하는 사실 JWST가 처음 발견한 건 아니고 허블이 관측했었어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허블 관측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허블 관측에서는 그냥 이렇게 잘 보이지가 않죠. 아주 뿌옇게 해상도가 좋지 않은데요. 반면에 JWST는 이 은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이렇게 동글동글 반짝반짝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줘요. 이게 저게 허블이 처음 발표한 그 사진이잖아요. 네, 그렇죠. 허블이 아니라 제임스 웹.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 발표한 사진은 저렇게 많은 정보가 그렇죠. 그냥 보석들이 가득가득한 그러니까.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동글동글한 것을 보니까 이게 바로 구상성단들인 거예요. 그래서 12개의 이제 구상성단들을 찾아냈고요. 그 중에서 5개가 아주 먼 구상성단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33억 년 전에 생긴 걸로 추정되는. 네, 요것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방법 그대로 이용해서 이제 나이를 추정을 한 거예요. 사각형 친 것들이 오래된 것들이군요. 네, 네, 이 저 사각형 은하에 것들이. 속한 구상선단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내냐면 요 3개가 똑같은 은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3개의 이미지에 다 이 12개의 요 동글동글한 것들이 다 찍혀져 있어요. 네. 그래서 요것들의 이름을 스파클스라고 따로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 은하 같은 나선 은하는 구상성단이 둥그렇게 분포를 해요. 헤일로라고 하는데 네. 헤일로처럼 네, 은하면에서 벗어나서 네. 구상성단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게 보인 거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헤일로 제가 원래 우상이. 딱 전공이 그거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헤일로 구상성단이 제 전공이라서 그러시구나. 그런 구상단이 찍힌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여기에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게 구상성단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게 우리 은하 안에도 구상성단들이 많아요. 네. 그 박사님이 연구를 하신 것처럼 우리 은하 안에 한 150개 정도의 구상성단이 있는데 이 구상성단들의 나이를 추정해 보면 아주 오래된 것인 맞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추정을 하기가 힘들어요. 이걸 어떻게 비유를 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외모로 봤을 때 한 60대 분과 70대 분을 외모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나이를 대략 추정을 하고 싶긴 한데 나이가 드신 분일 수 있는데 이분들의 나이를 정확하게 추정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네. 우리는 20대와 30대도 구별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안 되죠. 20살부터 40살까지 다 똑같이 보여. 그러니까 해상도가 떨어져가지고 그쪽 나이에 구별이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 스파클러 은하 안에 있는 이 구상성단들을 분류를 하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1살짜리 아이와 똑같은 10살 차이인데 1살짜리 아이와 11살짜리 아이를 구분해내는 거예요. 외모상으로. 그러니까 난이도가 훨씬 낮겠죠. 네. 그러니까 그냥 한눈에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구상성단들이 언제 탄생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줄 수가 오히려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구상성단들보다 그렇죠. 멀리 있는 게 오히려 그거는 더 편하다, 맞습니다. 더 쉽다. 네네네. 그것도 참 신기하네. 네, 그래서 이제 구상성단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발견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지금 133억 년이니까 초기 5억 년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상성단 안에 있는 별들이 첫 세대 별일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후속 관측을 통해서 분광을 해서 이 스펙트럼을 알아내면은 거기에 이제 첫 세대 별이면은 나타나는 그런 특징적인 게 있거든요. 요소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 이 구상성단들은 첫 세대 별들로 이루어져 있다.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알아낼 수 있는 것이죠. 첫 세대 별이면은 얘네가 이 모든 것의 조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물질과 우리 모두의 조상이죠. 야, 네, 진짜. 네, 가장 처음의 조상입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비슷한 것들을 들여다보고 있네요. 네, 그렇죠. 제임스 웹 없으면 어쩔 뻔했어요. 어쩔 보면 뻔했어요. 볼수록 대단해요. 네. 제임스 웹 못 올렸으면 그것도 고생했잖아요. 되게 올리느라고 몇십 년이나. 네. 그렇죠. 예. 못 올렸으면 우리 뭐 완전히 무슨 뭐 그냥 네안데르탈인 상태까지 살았을 뻔했네.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이론으로 만들고 시뮬레이션하고 이제 자료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던 게 딱 야,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정말 진짜 네. 복덩이다 이거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12시간 찍어서 이 한 장 얻어냈는데 아까 전에 이 8장의 사진이 또 있었고요. 이거를 계속적으로 늘려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은하들이 이 한 필드에서도 이러한 아주 엄청난 발견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 발견들이 이제 계속 쏟아진다는 이야기죠. 허블 디필드는 사실 훨씬 노출 시간이 길었잖아요, 그거보다. 네, 한 2주 정도. 네, 그냥 제임스 웹으로 그 정도로 하면 네. 뭐가 나올지 진짜 뭐가 보이고. 맞습니다. 네. 야 대단하네. 진짜. 그러니까 진짜 그 앞으로 천문학은
제임스 웹 이전과 이후는 한동안은 아닐 거다. 네, 정말 네, 이거는 진짜 그럴 것 같네요. 갈릴레이가 망원경 만들었을 때랑 비슷한. 거의 그런 거의 그 수준에. 네. 예. 근데 실제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데이터가 쏟아지다 보니까 이 연구를 지금 막 너도 나도 막 이렇게 보석을 찾아서 막 하다 보니까 어떤 경향성까지 있냐면은 검증을 이제 충분히 하기보다는 나 이거 찾았어라고 먼저 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좀 과열된 상태이기는 해요. 네.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렇게 빨리 그냥 올려버린다고. 네. 네. 겹치는 것도 되게 많을 거고 겹치면 그렇죠. 이제 조금 네. 빠른 사람이 네. 네. 심사받기 전에 미리 올려버리기도 그렇죠. 하고 네. 대부분 네. 대부분 그렇게 하죠 지금. 맞아요. 심지어 허블 관측 때도 사실 이 먼 은하를 관측하는 것은 이거는 기록을 깨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그 두 그룹이 있는데 그 두 그룹에서 어떻게까지 하냐면은 논문에 이런 템플릿이라고 하죠. 미리 다 써놓고. 미리 이 기본 뼈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뼈대를 다 만들어 놓고 이제 관측을 하는 동시에 이 그림을 그려서 이 분석을 해서 그 숫자랑 그 그림 같은 거를 이게 껴 넣어서 이제 출반을 하는 이게 거예요. 결론도 왕왕 여러 개 가능해요. 써놓고 네, 그게 네. 맞는 결론을 딱 집어넣어서. 네, 네, 네. 진짜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 마우나케아 정상에 올라가서 관측 딱 끝나자마자 내려오자마자 바로 서브밋 해버린다고. 우와. 맞아요. 네. 네. 이 분광 관측은 아까 말씀하신 그 낭떠러지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위치 틀어진 걸 바로 계산하면은 거기까지 거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좀 이런 거 보면은 참 인류가 훌륭한 면이 있어요. 물론 이게 그렇게 너무 잔머리 굴리는 건 별로지만 엄청난 시대가 되고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띄워놓고 저 멀리 띄워놓고 이렇게 허블처럼 무슨 낮은 데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걸 가지고 불과 몇 개월 만에 지금 이 쏟아져 오고 있는 이 데이터들, 네. 관측 데이터들 보면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주 모형 같은 게 네. 좀 수정이 되고 결국은 그런 어느 정도는 그런 상황이겠죠. 네, 어느 정도는 이 우주 초기에 지금 보여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가 이제 난제로 새로 안겨져 있고요. 네. 근데 그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측이 정말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정말 이 관측이 멀리 있는 은하들이 맞는지. 네, 이것이 한 3억 년, 4억 년만 달라져도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정확도를 높여서 확실한 위치를 아는 그러니까 거. 아까 그게 136이 아니라 네. 126이면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요. 아무 문제 없는 네, 그럼 거예요. 그 네, 이전에 네, 그냥 네. 그게 그냥 맞는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도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은데 첫 번째 세대의 별들이 모여서 아마 은하가 됐겠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네. 우주에는 빛나는 것은 없었던 건가요? 없습니다. 네, 아예. 네. 그래서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네, 다크에이지. 다크에이지라고 네. 합니다. 실제로. 실제로 암흑 시대. 근데 그거는 저 우주 배경 복사 그 네. 빛이 풀려 나오는 거건 다른 상황이잖아요. 우주 배경 복사 자체가 38만 어두워서 년. 워낙 네. 어두워서 그때 이미. 네, 그거는 네. 그냥 그때 우리가 소위 뭐 빛이 풀려 나왔다 이런 얘기를 네. 했잖아요. 네. 그때 풀려 나올 때 온도가 이미 3,000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냥 그냥 풀려 나왔긴 네, 했지만 네, 금방 측에선 쪽이었고 금방 안 보이는 쪽으로 가서 그냥 캄캄한 겁니다. 풀려 나오긴 했지만 어차피 암흑에 가까운 상태였고 네, 네. 예. 결국은 별이 만들어져서 핵융합을 일으켜야 네, 네. 빛이 네. 네. 그 전까지 다크에이지고 그래서 다크에이지를 끝낸 게 언제냐라는 게 지금 이제 결국 이제 중요한- 2억 년이나 3억 년이냐 뭐 네. 그렇죠. 네, 그거잖아요. 거죠. 그렇죠. 예. 그것도 옛날에는 한 대략 뭐 진짜 1억 년에서 10억 년 사이였어요. 그것도 맞긴 맞는데 맞긴 지금 맞죠. 네. 이제 점점 좁히고 있는 거죠 계속. 근데 그 2억 년, 3억 년 다크 에이지를 끝내는 그 시점이 별이 탄생해야 되는데 지금 은하가 보이고 있는 그런 별보다 네, 은하가 네. 보이고. 근데 네. 별보다 은하가 먼저 만들어졌을 수는 없을 테니까. 그 없죠. 별이 은하가 먼저 만드는 최소한 네. 별로 만들어진 네, 거라. 네. 적어도 같이 네. 만들어져야지. 네, 네. 적어도. 네. 우주의 첫 번째 빛이 핵융합으로 확 시작되는 그런 상상을 하면 뭐 어딘가에서는 있지 않았겠어요. 네, 그렇죠. 지금 첫 세대 별이라고 그렇죠. 하지만 그 중에 그렇죠. 뭔가 처음 만들어진 그리고 별은 그 있었을 동네에서는 테니까. 첫 번째인 거예요. 워낙 네. 띄엄띄엄 네, 있으니까 네. 우주를 그렇죠. 보니까. 네. 그럼 갑자기 아무것도 없다가 핵융합으로 빛이 쫙 퍼져나가는 그렇죠. 거야. 네. 야, 우주의 동이 트는 시점. 진짜 이게 뭐 종교적인 의미로 하는 말은 아니지만 뭐 빛이 있으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괜한 소리가 아니네. 그 순간을 네.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찾으려고 하는 진짜. 거죠. 네. 네. 예, 우주에는 빛이 있으라였어. 그러니까 지금은 적어도 이제 뭐 5억 년 이후 이건 아닌 거예요. 네. 네. 지금 그 2, 3억 년 전으로. 정도 이 정도 아닐까 네, 네. 거의 정확하게 잡을 거죠. 참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관측을 하고 연구를 하고 어쨌든 인류가 아직 모르는 것도 많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요즘 뭐 좀 생물학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그런 걸 보다 보면 또 뇌과학, 뭐 진화 이런 데 관심이 뭐 이게 똑같은 건 아니지만 약간 연결이 자꾸 제 머릿속에서는 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참 인류가 아직은 뭘 얻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원생 생물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걸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기원을 찾아가는 자기 자신과 자기를 둘러싼 세상 모든 곳의 기원을 찾아가는 생명체잖아요. 네. 네. 그것도 쉬운 건 아니었어요. 거의 40억 년 걸렸으니까. 아, 굉장히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뭐 못했어도 그만인 것이고 우리 인간 외에는 못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구상에선 적어도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돌고래가 비밀을 알고 있지 않을까요? 돌고래도 다 비밀 알고 다 접었어. 이제 끝났고 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알 게 없고 모든 챌린지 모든 질문이 다 풀렸고 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항상 웃고 있잖아요. 걔네들은 만족한 너희들은 모르지.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한편으로 또 그렇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과학기술 문명이 사실 몇백 년밖에 안 된 걸 생각해 보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학 문명의 아주 초기 여명기에 있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왜냐하면 어딘가 저런 아주 오래된 행성에서 태어난 그런 생명체들은 뭐 이론적으로는 수억 년씩 과학기술을 발전시켰을 네. 수도 있으니까 네. 걔네들이 보는 우주는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걔네들은 우리가 정말 알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과거의 그 세심한 지역까지 다 들여다봤을까 그럴 수도 진짜로.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은 저 입자 충돌기를 통해서 재현하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진짜로 저 제임스 웹의 1억 년 후 버전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정말 먼 곳에 그 그렇죠. 아까 그 시작점을 다 구상승단 들여다보는 그거 다 분해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CM도 다 그리는 거죠. 맞아요. 하나하나 다 쳐다보고 그런 존재들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거를 저는 그게 정말 저한테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과 동물 다른 동물의 차이는 딴 게 아니고 전 동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좋아하고 동물들 위대하다고 생각하는데 딱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인간은 자기 자신의 기원을 되돌아봐서 찾아낼 수 있는 존재다. 그 차이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네. 인격이건 뭐 성격이건 동물이 다 훨씬 낫잖아요. 그걸 하는 인간보다. 게 천문학이다. 그렇죠. 다른 동물도 좀 하는 거 있긴 해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또 천문학이 제일 중요하다. 네. 그래서 우리 팟캐스트 혹은 우리 유튜브 유튜브로 여러분 즐기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보다 보면 항상 방송에서 늘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상당히 높은 빈도로 우리가 참 인간은 참 대단한 것을 대단한 여정을 지금 가고 있구나. 적어도 이 트랙에 올라와서 우리 자신과 이 세계의 비밀을 찾아가는 그게 설사 아무리 엉뚱하고 아무리 어렵고 복잡하다 한들 네. 그걸 해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좀 벅찬 게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오늘 그 교수님 강연 들어보니까 조회수가 왜 높은지 알겠네요. 네. 말씀을 설명을 너무 잘하세요. 너무 정말요. 잘하시고 네. 차분하게 잘하시고 아마 이거 들어보신 분 중에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신 분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있었나 얘기인데. 싶을 정도로. 네. 정말요. 그 옆에서 네. 우리가 가끔씩 이상한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그리고 완전히 묵지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완전히 무시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살짝 받아주면서 그래 알았어 이렇게 잘 요령이 한국을 좋으십니다. 잘하면 된다. 잘하면 된다. 자.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천문학자 편에서는 우주의 초기의 우리의 지식들이 네. 제임스 웹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고 있고 저 새로 배운 거 되게 많아요. 네. 네, 그래서 보통 되게 K 박사님 그런 말 잘 안 하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뿌듯해요 지금. 항상 K 박사님 뭐든지 아는 척하는 그런 분인데 이렇게 우주 뭐든지 초기에 아는 척했다는 거는 그때 그걸 이해 못했다는 뜻이에요. 이거 완전 새로운 결과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네. 정말 그리고 더 좀 이렇게 가슴 벅찬 느낌 같은 거는 이 새로움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 새로운 관측, 새로운 망원경, 맞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쏟아져 들어오는 새로운 정보도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이 새로움과 빠름과 대비돼서 느껴지는 135억 년 전이라는 과거. 아, 네. 이게 만들어내는 이 스케일의 느낌들 있잖아요. 역시 오늘 그 버트님 아주 멘트가 우리 팀장이 옆에서 끼어들지만 않으면 제가 이렇게 멋있는 인문학적인 네, 느낌을 말도 한단 말이에요. 오늘 너무 이런 말로 빌드업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뭐 시시한 말 하는 것 같이 막 이렇게 비하한다고 나를. 아까 처음에는 그리워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저 금세 적응이 돼서 없는 게 훨씬 낫네요. 섭섭해하시겠어요. 네, 그런 감성들, 그런 느낌들이 사실은 솔직히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사실 어려울 때가 많지만 어쨌든 뭔가 이런 걸 알아나가기 위한 열정을 주는 힘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오랜만에 아주 그런 느낌 받아봤습니다. 자, 오늘 수고해주신
전명훈 교수님 네.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모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희 감사합니다. 쏠리려면. 예,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제 노벨상을 받으실지 모르니 빌드업을 관계를 그러니까. 빌드업을 해놓고 나중에 노벨상 앞으로 어떤 연구에 진전이 있었는지 꼬박꼬박 보고를 하시도록.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럼 저희 과학하고 안전의 천문학자 편 이 정도에서 정리하는 걸로 하고 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28일 12월 28일에 있는 유시민 네. 작가라고 좀 말씀하죠. 네. 유시민 작가님과의 만남에도 많이들 사람들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되시고요. 네, 사람들이 돼야만 올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과학과를 맡고 당신들이 사람들 하기로 했잖아요. 왜 아직도 안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해야지라고 미루고 있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이 기회다. 네. 그날 오시면은 아무튼 유시민 작가님하고 제가 그때 한 2시간 가까이 수다를 떨었는데 말씀도 정말 잘하시고 네, 그거요. 네, 그리고 일단 이쪽이나 이런 그 지적인 영역에 대한 본인의 이제 전문 분야가 아니더라도 지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강하세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도 말빨이 좋은 사람들이 이제 또 어떨 때 보면 다른 사람들 말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도 않으시고 또 이게 얘기도 열심히 듣고 또 이런 모습이 굉장히 진정한 고수죠. 그 네, 대화하기 굉장히 진정한 좋았어요. 고수죠. 그래서 네. 저는 사실은 말 많이 하는 사람 제가 말이 많고 싶어서 말 많은 사람 좀 안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았고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그 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유시민 작가님한테서 과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느낌을 갖고 있고 본인이 지금 60몇 년 살아오시면서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60몇 년 살아오면서 인문학에 오랫동안 천착을 하다가 과학이 어떤 식으로 어떤 지평을 넓혀두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솔직히 들을 기회는 없어요. 이번이 아니면. 어디 가서 특별히 그런 얘기를 하시겠어요. 그렇죠. 우린 그런 걸 물어볼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 좋은 어디 자리가 가서 유시민 작가님의 다른 데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맞습니다. 콘텐츠를 예. 하게 될 거다. 다른 사람들이 얘기는 되면. 뭐 정책이나 뭐나 네. 사회 얘기는 어디서나 하시겠지만 그렇죠. 네. 우리는 과학과 관련돼서 네. 여기서밖에 할 수가 그렇습니다. 없는 질문을 할 거다 우리가. 예, 우리가 과학하고 앉아 있는 우리가 10년간 해오면서 그러니까. 가지게 된 그런 통찰이나 우리 나름대로도 그런 게 있지 않겠어? 그럼요. 예. 우리 너무 지금 상승. 오늘 너무 신나셨어요, 두 분. 야, 진짜. 이렇게 쓰면 벌써 잘렸어. 예, 제 팀은 앞으로 전문학자로 나오지 마라. 바쁘다며. 딴 거 하는데 바쁘다며 뭐. 우리 없을 때는 항상 이렇게 해요. 자, 안 되겠네. 그러니까 사람들 제가 없을 때는 심지어 K 박사가 한 거 다 엉터리라고. 자리 없으면 자리 원래 없으면 그런 안 되는 거군요. 예, 사람들 많이 가입하시고 또 사람들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신청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런 링크나 소개들을 드릴 테니까 또 많이들 이제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 여러분 뭘로 찾아뵙나요? 다음 주에는 제가 그걸 알 리가 없잖아요. 최 팀장 이런 게 팀장 필요하네. 요때만 필요하네. 요때만. 뉴스룸. 뉴스룸. 네, 뉴스룸. 격동 격동 500년. 다 몰라요. 지금. 요때만 필요하네. 아깝네. 다음 주가 객동 500년이라. 네, 다음 주가 네. 격동 500년이랍니다. 12월 잘 보내시고요. 네, 저는 아무튼 이번 달에 한 번 더 유시민 작가님과 함께 또 찾아뵙도록 저희 천문학자들은 내년에. 내년에. 네. 우리 1월 달은 원래 쉬는 그쵸. 날이니까 2월 달에 다시 시작하겠네요. 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 뭐 또 무슨 일 예, 저희는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